바로 직전에 맞소송 부부가 제일 최악의 부부였는데 이번에 행실 부부가 더 최악이더라고요. 저는 여기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끼리끼리 만났는데 남자분이 건달도 아니고 뭐 모르겠어요. 뭐 하는 분인지. 뭔가 이 남자분은 주변에 건달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을 겪거나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만나기도 불가능한데 이현순역 캠프에서 보면서 참 심연? 흔히들 이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겪을 일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지도 않고. 근데 이현순역 캠프는 뭔가 그런 말도 안 되게 사는 사람들의 심연을 보게 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정말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타투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나빠 보이는 사람들이 보통 타투가 있어가지고 이게 참 항상 과학이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남자도 재혼이고 여자도 재혼. 여자분은 전 남편 사이에서 딸만 넷, 남자는 결혼은 했었는데 한 달 만에 이혼해가지고 혼인신고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바로 이런저런 얘기를 더 할 필요 없이 본론만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셋째 딸 얘기. 이 여자분이 첫째랑 둘째는 독립해가지고 따로 살고 있고 셋째 딸하고 넷째 딸이 있는데 넷째 딸은 같이 살고 있고 셋째 딸은 지금 친구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셋째 딸이 친구 집에서 사는 이유가 이 남자 때문에 친구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남자하고 셋째 딸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셋째 딸이 이 남자한테 패대기 쳐지게 되는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아예 친구 집 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현순역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만 봤을 때는 셋째 딸이 정말 그렇게 정신 이상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계속 보면 볼수록 셋째 딸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부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냥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둘 사이에 아기는 없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는 없는데 모르죠. 근데 이 사람들의 히스토리가 참 웃긴 게 뭐냐면 어떻게 처음 만났냐면은 무슨 모임, 이분들이 인천 살고 있거든요. 인천 그 지역에 있는 모임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게 된 거예요. 혼전임신이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2023년도에 12월 달에 처음 만나가지고 1월 달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동거를 시작합니다. 이제 항상 여러분들 과학이죠. 급하게 동거하고 급하게 이제 함께 살다가 결혼하는 거. 동거를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살고 결혼해봐야 뭐 잘 산다 그건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동거를 이제 동거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흔히들 하는 얘기가 아니 뭐 남녀가 한번 살아보다가 결혼해야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현순역 캠프만 보더라도 동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 생겨서 결혼하거나 동거하다가 결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동거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잘 사나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셋째는 원래 노는 애였는데 저 남자 때문에 더 엇나간 것 같아요. 전 놀게 된 것도 다 이 여자 탓이라 생각합니다. 그 셋째가 좀 탈선을 하든 뭔가 그런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여기 엄마라는 이 여자분 탓이라 생각해요. 그래도 이 여자분의 셋째는 착해요. 이 여자분이 얼마나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신경 못 쓰죠. 왜냐면은 돌싱인 분들은 아이를 신경 많이 못 써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이제 일을 하고 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 하다 보면 아이한테 신경 못 써주거든요. 그 셋째는 엄마가 그렇게 나를 신경 못 써준 거에 대해서도 물론 뭐 트러블도 나고 뭐 자해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은 이 남자분한테 엄마한테 잘해라고 엄마 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했다가 이 남자분한테 패대기 쳐졌습니다.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의 셋째를 만날 때 소주 2병을 먹고 만났대요. 근데 이제 셋째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리고 셋째가 나한테 감히 엄마 울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남자가 화를 내다가 라면을 그냥 엎어버렸대요. 이 남자가 지 먹고 있던 라면을.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던 그 이 여자의 셋째는 이 남자분 얼굴에다가 이 남자분이라고 안 할게요. 이 남자 얼굴에다가 음료수를 이제 부어버렸대. 음료수 부어버려가지고 이 남자가 셋째 머리끄댕이를 잡고 팽개쳐버립니다. 패대기를 쳐버려요. 그게 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돌싱이다 보니까 이런 여자분들 같은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이런 남자분들 같은 케이스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결혼해서 지옥길로 사는 사람들, 이혼하고 나서 만난 남자가 혹은 이혼하고 나서 만난 여자가 더 지옥인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상당히 이제 자녀도 있고 나이도 있고 이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만난다, 나 외로우니까 이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지옥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왔는데 이 여자분이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또 딸들이니까 힘을 내서 딸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살면은 좋을 텐데 이 여자분도 여자다 보니까 남자랑 같이 살고 싶고 근데 또 이 남자가 문제가 많은데도 자기 스스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처지에 이 남자가 어디야, 이 남자라도 같이 살아야지,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딸을 그렇게 패대기 쳤다면은 이 여자분은 적어도 이 남자를 고소하고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은 그렇게 행동 안 하더라고요. 또 받아줍니다. 이 남자분이 막 울면서 사과했다는 이유로 다시 또 재결합을 해요.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죠. 아무튼 이 여자의 셋째 그리고 이 남자 같은 경우가 셋째가 그렇게 망가지는 이유는 다 이 부부 때문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첫째랑 둘째도 이 부부랑 함께 사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셋째가 남자친구를 계속 집에 데리고 왔었대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부에게서 보호받는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남자친구를 그렇게 집에 데리고 오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셋째가 그렇게 된 이유가 전부 다 이 부부 때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 가진 엄마는 재혼 생각을 하지 말거나 독립시키고 생각해야 된다. 맞아요. 좀 저는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혼하게 되는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너무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딸 가진 분들이 재혼해가지고 딸들까지 엄청나게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리뷰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딸들은 같이 사는 남자, 아빠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살지에 대한 그 기준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 이런 남자하고 같이 살면은 정말 그 딸들 인생에 엄청난 폐악을 끼치는 거죠. 이 남자는 지금 현재 바람을 피고, 바람도 한두 번 핀 게 아니에요. 바람 피는 것 뿐만 아니라 노래방 도우미, 여자와 함께 여자 불러서 노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돈도 안 벌고, 뭐 결혼 생활 중에 일을 한 적이 뭐 2달 정도밖에 없대요. 한두 달밖에. 자기는 남 밑에서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폭력적인 데다가 이 여자분의 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남자분의 아무런 연관 없는 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폭력과 그런 걸로 이제 휘두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가 또 이 남자가 여자분 명의로 계속 돈을 쓰게끔 하고 하는 바람에 이 여자분한테 허락도 없이 막 핸드폰 개통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 여자분은 신용까지도 망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여자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소송 부부 여자분이 어떻게 보면 남자가 겪을 수 있는, 남자가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여자였다면은, 이번에 행실 부부 남자가 여자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남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첫째, 둘째, 이 여자의 첫째, 둘째가 셋째, 넷째까지도 그냥 좀 데리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보면은 셋째, 넷째는 아직 독립할 정도의 여유가 안 되고 경제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 같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첫째, 둘째가 조금 나와 살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텐데, 아마 첫째, 둘째도 자기 살기 바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남편이 셋째한테 칭은덕거려서 그런 것 같지 않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 게, 이 남자가 유독 셋째한테, 셋째 데리고 막 어디 다니고 셋째한테만 유독 그런 게 좀 있었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셋째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폭력적이 되고, 지금 막 셋째가 무슨 뭐 사람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뭔가 그 셋째가 그렇게 되게 된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하기는 해요. 근데 일단 저도 방송만 보고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 남자가 여기 이 여자분의 딸한테 뭔가 어떤 폭력적이든 뭐가 됐든 문제가 있을 때 이 여자분이 딸들 편을 들어주느냐,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여자분은 어리석게도 자기 딸들 편을 들진 않아요. 오히려 이 남자가 떠날까봐, 이 남자하고 자기하고의 관계가 파탄날까봐 그래가지고 그러지 못해요. 당연히 내 자식이 더 우선돼가지고 엄마라면은 딸들을 보호하면서 이 남자로부터 딸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이 남자를 계속 용서하고 받아주고 함께 사니까 딸들 자식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엄마가 맞나, 정말 이 사람하고는 살 수 없겠다 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셋째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 내 편을 들질 않아. 자꾸 그리고 이 사람을 받아들여.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패대기 치는 이런 사람을, 이 사람이 울고 사과했다는 이유로 계속 집에서 함께 살고 받아들여줘. 그러면은 딸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 남자가 축의금도 1000만 원 넘게 또 사기당했대요. 지인 형님한테. 그러니까 이 남자를 포함해서 이 남자의 주변 사람들은 다 이 남자하고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겪어보지 않아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약간 이런 사람하고 굳이 엮여가지고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여자분이 동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도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런 남자랑 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이 여자분이 아무리 즙을 짜도 그 누구에게도 동정받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가 정말 문제가 많고, 그런데 문제가 많다는 거를 혼인신고하기 전에 충분히 알았
알았음에도 왜 이 남자하고 결국에 혼인신고까지 하냐 이거죠. 더 기가 막힌 거는 여자분이 이혼 생각이 있어서 신청한 게 아니라 남자가 신청했어요. 저는 이 부부하고 같이 살고 있는 넷째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넷째는 무슨 죄야? 독립할 수 있는 경제력도 안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이 남자가 지금 애들이 다 많이 컸거든요. 근데 애들 육아 때문에 일을 안 했대요. 여자분이 경제활동하고 돈 벌어오는 동안에 이 남자는 애들 육아를 했대. 애들이 지금 다 거의 컸는데 육아할 게 뭐가 있어? 더군다나 딸들인데 그걸 되게 뻔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는 한 2년 정도 살고 있는 겁니다. 2년. 아마 미국이었으면은 무조건 당연히 분리를 시키지 않았을까요? 미국이었으면은. 아직 우리나라가 이런 걸로는 많이 악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청자들이나 사람들은 봐야 되는데 미국이었다면은 무조건 분리를 시켰을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남자는 사고 방식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내가 바람피고 그런 거는 전부 다 이 여자의 행실 문제다. 이 여자가 비번을 바꿔놨고 이 여자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바람핀 거다. 여자가 문제 있어서 바람핀 거다. 그런 식의 사고예요. 이 남자가 바람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자 끼고 노는 그런 것까지 한다면은 수십 번인데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여자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여자가 잘했다면 내가 바람 안 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옛날에 사랑과 전쟁에서 그리고 특정 집단에서 커뮤에서나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자가 바람 피는 거는 남자가 여자를 외롭게 만들어서 바람 피는 거라고. 그런 개소리가 있었는데 남자가 이런 얘기하는 거 처음 봤네. 옛날에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죠. 여자가 바람 피는 이유는 그거는 전부 다 남자가 외롭게 만들어서 그래서 여자가 바람 피는 거라는 희대의 개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난 남자가 성별 바꿔가지고 남자가 이 소리 하는 거 처음 봤어. 아니 어떻게 내가 바람 피는 게 다 여자 같이 사는 여자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 바람에 대해서. 그 여자분이 증거가 되게 많아요. 녹취부터 해가지고 문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제가 보면서 이 중에 하나라도 뭔가 있으면은 진짜 막 너무 상상도 못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못 살지. 왜 살아? 이 남자의 바람기가 어느 정도라면은 이 여자분하고 결혼할 때도 이 남자의 여사친들이 많은데 그 여사친들하고 막 술 먹자 그러고 있어요. 결혼할 때까지도. 그리고 이 남자의 여사친이 이 여자의 결혼식 날 이 남자 여사친이 막 메이크업 해달라 그러고 술 먹자 그러고 정상입니까? 저는 이 남자가 계속 이 여자분이 외로워하는 거를 이제 잘 알아가지고 이 여자분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고혈을 빨아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여자분은 막 끝도 없이 계속 그 여자분이 완전히 그냥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나올 때까지 이 여자분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 살면서 행복하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분의 아무것도 안 남을 때까지 계속 그 모든 거를 서서히 착취하는 그런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지 않고서야 자기 와이프의 명의를 허락도 없이 함부로 가져가지고 핸드폰 개통해가지고 무슨 뭐 100만원짜리 상품권 100만원짜리 소액 결제 그딴 짓거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이 남자하고 파혼한 여자가 승리자라고 하시는데 결혼식까지 했다가 한 달 만에 이혼했고 이혼하고 나서 또 이제 바람나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났었는데 그 여자하고는 또 애가 생겼었대요. 근데 그 애를 쥐어가지고 또 그 여자하고도 쫑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란만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심연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심연이라고 하잖아요. 심연. 평균보다 아래 그 아래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 그 깊숙한 밑바닥 심연. 그 심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결혼 생활이라고 좀 봅니다. 남자분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그렇다 해가지고 여자분은 피해자냐? 여자분도 문제가 많아요. 여자분도 남사친이 많아요. 남자도 여사친이 많지만은 이 여자도 남사친이 많아. 끼리끼리라고 하잖아. 끼리끼리. 이 여자분이 웃긴 거는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자기가 친한 남사친이 있는데 그 남사친이 있는 호텔방에 이제 와인 갖고 가가지고 술 한잔 더 하고 싶어가지고 와인 갖고 그 방으로 들어갔었대요. 호텔이 아니라 모텔. 아 남편 친구예요? 아 남편 친구야? 이 여자의 남사친이 아니라 남편 친구예요? 남사친은 또 다른 사람이구나. 아무튼 둘 다 새벽에 뭐 친구들이 남사친이 술 먹자고 하고 이 여자도 이 남자도 여사친이 술 먹자고 그러고 남편 친구 모텔방에 와인 한 잔 더 먹고 싶다면서 가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제가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처럼 내 친구가 있는 모텔방에 이 여자가 와인을 갖고 술 더 하고 싶어서 들어갔다? 저는 그냥 둘 다 꺼지라고. 내 인생에서 꺼져라. 엮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88님 말씀대로 그 남편 친구하고는 아직도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이성 친구 있거나 남사친 여사친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와이프 카드로 노래방 150만원 긁었어요. 여러분 이거 노래방 150만원 긁은 것도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남자가 이혼수녀 캠프 이제 가사조사 나와서 집에다가 이제 카메라 설치하는 날에 이 남자가 자기 아는 사람들하고 노래방을 갑니다. 노래방 가서 여자를 불러가지고 또 논 거죠. 근데 150만이 나온 거야. 그 150만원을 노래방 사장이 돈을 줘야 갈 수 있다 해가지고 안 주면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돈이 없는데 와이프한테 말을 해가지고 150만원 달라고 해서 겨우겨우 이제 또 해결하고. 저는 사실 그 축의금도 그렇고 이 노래방 사건도 그렇고 자기 지인한테 사기당했다, 친구가 도망갔다, 저는 다 이게 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진짜 막 사기당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이 여자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그 150만원을 돈이 없으니까 뻔뻔하게도 이 여자분한테 전화해서 150만원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와 정말 미래가 없다. 10만원 20만원도 아니고 자기가 여자랑 놀아놓고 돈이 없으니까 이 여자분한테 150만원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 여자분은 150만원 또 보내주고. 뭐야 이게 대한민국 맞나? 제가 아는 상식이 다 이혼수녀 캠프 보면서 다 박살나더라고요. 저는 이 와이프한테 150만원 보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남자분 주변에, 이 남자 주변에 사람도 없구나 그 생각했어요. 이 남자 주변에 보통은 자기 와이프한테 창피해서라도 150만원 달라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이 가정이 깨질 테니까. 근데 이 여자분한테 150만원 보내달라고 전화하는 것 자체가 이 남자는 주변에 돈을 빌릴 만한 사람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도 의존적이고 우유부단하고 미련한 것 같답니다. 여자분도 남자 없으면 못 사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혼자 잘 살아야 다른 사람하고 살 때도 잘 살거든요. 근데 여자분은 외로운 거 못 견뎌하고 남자 없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이다 보니까 주변에 남사친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좋게 풀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좋게 풀릴 수가 없어요. 이경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혼자 있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사람하고 엮여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지 혼자서는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여자분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돌싱이고 딸이 넷이나 있다면은 남자를 만나고 남자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재혼까지 생각했을 때 정말 더 신중을 가했어야 되는데 이 여자분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런 생각조차 못했을 수도 있고, 너무 막 본능에만 충실하고 본능에만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서장훈 씨가 이 남자분이 하도 바람피고 막 그런 막 여자 불러서 놀고, 또 한 번은 이게 뭐 이 남자가 바람핀 여자인지 아니면 접대부인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분이 아파가지고 잠깐 집에 왔을 때가 있었대요. 대낮에. 근데 이 남자가 안방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폈고 빨개 벗고 여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안방에서. 그거는 바람핀 거야 뭐 자기가 돈 주고 여자를 부른 거야 뭐야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그렇게 엮여있는 여자들이 정상이겠냐 이거죠. 그런 거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남자하고 헤어지지 못해요. 이혼수녀 캠프 신청한 게 여자가 신청한 게 아니라 남자가 신청했어요. 남자가. 저는 이거 보면서 이혼수녀 캠프 여기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출연료 다 받아가고 하잖아요. 이게 참 출연료 모르겠어. 이혼수녀 캠프 출연료가 1000만원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있고 출연료가 되게 높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고액의 출연료를 받아가는 것도 정말. 아무튼 그런 거를 다 봤는데도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안방에서 빨개 벗고 그런 거까지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분이 이 남자랑 못 헤어지는 이유는 내가 돌싱이고 지금 자녀도 넷이나 있는데 이 남자 아니면은 나는 다른 사람하고 못 산다, 그나마 이 남자니까 나랑 살아주는 거니까 이 남자하고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학대하고. 내 처지에 누굴 만나겠어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이게 너무 지옥 그 자체 아니겠어요? 내 상황이 좋지 않다면 나중에 인생 기니까 좀 상황이 좀 개선되고 아이들도 독립하고 내가 좀 더 이제 나아진 환경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을 만나던가, 왜 지금처럼 지옥같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지옥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셋째 딸은 아예 그냥 친구 집에서 살고 있고 넷째 딸은 이 부부하고 살면서 완전 정서적인 학대 속에 살고 있고,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최악입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이 이 여자분이 겪은 일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저는 이사할 것 같아요. 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딴 여자가 내 안방에서 그랬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들어서 어떻게 살아? 난 바로 그냥 이혼하고 그냥 그 사람의 흔적 도려낸 다음에 이혼하고 그냥 다른 데서 살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말 이어서 서장훈 씨가 이 남자분한테 도대체 이 남자분은 계속 막 돈 주고 여자 끼고 놀고 바람 피고 그렇게 살면서 왜 결혼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오래되다
대답했냐면은 뭐에 씌어서 그랬대요. 제가 봤을 때는 뭐에 씌어서라기보다도 이 남자분이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이 여자분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기 명분상으로는 딸 육아에 내가 힘쓰니까 당신은 돈만 벌어와, 그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명의를 도용하고 그런 거를 해도 여자분이 나를 버리질 않아, 여자가 나랑 이혼하질 않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이 여자분한테 나올 게 없어졌을 때는 그때는 이 남자분도 떠나겠죠. 여자분이 능력 있지 않아요. 여자분도 어떻게 보면 여자분이 무슨 일 하는지는 안 나왔는데 여자분이 능력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분도 신용이 다 망가졌어요, 이 남자하고 사는 동안에. 그리고 이 여자랑 남자 둘 다 서장훈 씨가 말을 해도 말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서로 창피한 거 모르고 같이 나온 부부들 앞에서, 그리고 진태현 씨와 박하선 씨 앞에서, 서정훈 씨 앞에서 서로 싸우게 바쁩니다. 그러니까 좀 염치가 없어요. 두 분 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연예인들 박하선 씨랑 진태현 씨 그리고 서정훈 씨랑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민낯이 드러나면은 좀 되게 창피해서 말을 못 할 것 같거든요. 정말 창피한 일이잖아요. 내가 뭐 바람 폈다, 그리고 내 딸도 아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자의 딸 셋째를 머리끄댕이 잡아서 패대기 쳤다, 내가 뭐 무슨 노래방 도우미 불러가지고 놀다가 150만원 그 뭐 했다, 내가 백수인데다가 결혼하고 나는 남편తో 일을 못하니까 일도 안 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당당해. 오히려 서정훈 씨가 뭐 얘기하거나 그러면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한다고 그러고 전혀 반성하거나 창피해하는 게 1도 없습니다. 야, 진짜 다른 세상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보통 살면서 엮일래 엮일 수 없는, 엮이는 것 자체가 생기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부부라 생각해요.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문제가 30번 넘게 있었대요. 여사친들도 많고 해가지고. 이 남자 여사친들도 그 과연 괜찮은 사람들일까요? 결혼식 날 아침에도 아는 여자 동생 메이크업 해준다 그러고, 아는 여자 동생이 이 남자분한테 메이크업 해달라 그래, 결혼식 날 아침에. 그게 정상이겠어요? 그리고 계속 결혼 이후에도 여사친하고 술 약속 잡고 서로 통화하는 내용이 되게 문제가 많아요. 진짜 누가 봐도 바람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의 통화가 너무 흔합니다. 그런 내용의 통화들이. 그리고 이 남자는 특이하게도 본인은 그렇게 여사친들이 있고 하면서 자기는 여사친 있는 거 괜찮고 이 여자는 남사친 있는 거 안 된대요. 그게 뭐야? 그리고 자기가 노래방에서 여자 끼고 놀고 그러는 거는 스트레스 푸는 거라면서 이렇게 정당화하더라고요. 여자 불러서 노는 사람들은 계속 그게 노는 거고 안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이 남자분이 또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부부싸움이 있고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SNS로 자기가 뭐 나이트 가서 노는 거, 클럽 가서 노는 거, 여자 끼고 노는 거, 그런 걸 SNS에다 올린대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최악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염치 없는 이 남자분을 여자분이 정말 수많은 외도, 바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 11월에 외도 문제로 헤어졌다가 3개월 있다가 다시 또 이 남자분이 잘하겠다고 사과하니까 2025년도 2월 달에 재결합합니다. 재결합하고 그 전까지는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았었는데 재결합하고 혼인신고까지 해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전부 다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던 당시에 생겼던 일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외도 문제로 헤어졌다가 남자가 사과하니까 다시 받아준 다음에 혼인신고까지 한 거죠. 여기서 여자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 혼인신고 왜 했냐고 하니까 아이들 때문에 혼인신고 했대요. 남자가 아이를 잘 챙겨주니까 아빠가 필요한 것 같아서 혼인신고 했다고 하더라고. 이게 제가 아이가 있는 도시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제가 혐오하는 말입니다. 애 때문에 혼인신고 했다, 애한테 아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애한테 엄마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아이들 때문에 혼인신고 했다. 이거는 정말 진짜 제가 제일 혐오하는 얘기예요. 제일 혐오하는 얘기. 어떻게 보면 혼인신고 안 하고 살 때 정말 이 사람은 내 인생과 아이들의 인생에 전혀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정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니까 절대로 이 사람은 내가 엮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해도 부족할 판에 애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용서하고 화해하고 재결합한 다음에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거는, 정말 이 여자분이 왜 셋째가 엄마한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엄마를 차단했는지 그게 너무 이해가 되고 공감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이 여자분은 지금 너무 남자한테 미쳐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자한테 완전 지금 판단력을 잃었어. 아이를 생각하고 자기 딸들을 생각한다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같이 살지 말았어야지. 더군다나 자기 딸을 패대기까지 쳤는데, 근데 말을 하는 게 아이들을 잘 챙겨주니까 이게 너무 진짜 기가 막혀요. 이 남자는 셋째 패대기 친 거에 대해서 셋째가 일부러 나를 계획해가지고 엿먹였다, 사람도 아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좀 그랬던 게 뭐였냐면은, 방송에 다 여과 없이 나오거든요. 이 남자가 자기 지인들한테 계속 욕을 합니다. 자기 와이프 욕뿐만 아니라 셋째 욕까지. 셋째는 쓰레기다,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계속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하는데 보고 있는 제가 정말 너무 심하다,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거야 똑같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셋째가 방송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또 이건 또 힘들겠습니까?
셋째가 이 남자한테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경찰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자기가 뭐 미안해 한다거나 반성하는 게 아니라 경찰 신고한 게 계획적이라고 해서 그 엄청 원망을 해요. 원망 정도가 아니라 욕을 계속합니다. 욕을. 셋째 욕을. 셋째한테 그렇게 폭력적으로 된 거는 재결합하고 나서 폭력적으로 됐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래서 셋째가 그 전에 계속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데리고 오고 그랬던 게, 그리고 이 여자분하고 자기 엄마 앞에서 자해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졌던 게 전부 다 이 남자 때문이라 생각해요. 셋째는 이 남자를 이제 쫓아내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엄마가 이 남자하고 같이 살라고 그러고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셋째가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망가지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계속 그 셋째가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남자가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대요.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계속 그 셋째 입장에서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상황 바꿀 수도 없고 계속 이 지옥같이 이런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악화되고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엄마는 나를 보여주기는커녕 계속 이 남자랑 살려고 그러고, 셋째가 엄마 연락을 차단할 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셋째를 데리고 PC방도 가고 여기저기 막 데리고 다니고 했는데, 그거는 충분히 좋게 보일래 보일 수가 없고 아이한테도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이 남자분 딴에는 너무 이쁘고 이 여자분의 자녀니까 내 자식같이 생각해가지고 했다고 얘기하겠지만은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집이라는 게 정말 안전해야 되는 공간인데, 이 남자 때문에 집이 제일 위험한 공간이 되다 보니까 셋째가 계속 친구 집에서 지내는 거고, 이 남자를 쫓아내지 않는 엄마를 신뢰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엄마까지 연락을 차단시켜 놓는 거고, 그런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아까 갑자기 얘기하다가 생각난 건데, 이 남자분의 폭력성, 이 남자분이 경찰이 보는 데서 자기가 갖고 온 TV, 뭐 집에 있는 가전제품 다 때려 부숩니다. 부부싸움 하면은 다 때려 부숴. 밖에다가 막 집어 던지고. 깜짝 놀랐어. 밖에다가 가전제품 집어 던지면 어떡해? 밖에 누구 맞으면 또 어떡하려고.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결혼 자격 시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현수역 캠프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결혼 자격증,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좀 가정을 이루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거든요. 운전면허 시험처럼 이 둘만 문제가 있고 이 둘만 인생이 그냥 꼬이고 하면 상관없는데, 아이들까지, 아이가 심지어 딸만 넷인데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문제가 커지잖아요. 초강 행세는 둘째치고 여자가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저는 이 남자분이 주변에 여자들이 있다는 것들이, 여자분이 있다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 남자분 주변의 여자분들은 아마 이 남자분이 유흥에서 만난 여자분들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 남자가 유흥에서 놀다가 만난 여자들. 그리고 또 이제 폭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남자가 폭력성 뿐만 아니라 폭언도 심합니다. 폭언은 어떻게 하냐면은 돼지 같은 년 이런 것도 해가지고 부부싸움 하거나 관계가 안 좋을 때마다, 그러니까 네 남편이 도망갔지, 누가 애 딸린 여자한테 오겠냐, 이런 식의 폭언을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요. 문자 캡처된 것도 나왔는데 문자 캡처된 거 되게 막 심하던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여자분이 이 남자를 놓질 못해요. 남자를 놓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 얘기하다가 이 남자가 막 여자분한테 가까이 붙어서 장난치고 그러면은 그냥 웃으면서 또 뽀뽀하고. 기괴합니다. 기괴함 그 자체. 저는 제가 만약에 여자면, 아무리 내가 이제 돌싱이고 아이가 있는 돌싱이라 하더라도 남자가 나랑 연애하거나 같이 사는 남자가 이딴 식의 말을 짓거리면은 바로 그냥 뒤도 안 보고 싹 다 그냥 이혼해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도망갔지, 이게 뭔 소리야. 쌍욕은 기본이고, 이 남자도 돌싱이잖아요. 이 남자도 결혼했다가 한 달 만에 와이프가 이혼했잖아. 그런 식의 사고라면은, 이 여자분이 남편이 그렇게 도망간 거라면은 이 남자도 한 달 만에 와이프가 도망간 거야?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이 남자분이 그냥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비상식적인. 사실 이 남자만 만나지 않았으면은 이 여자분의 셋째 딸, 넷째 딸, 딸들하고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파탄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만 만나지 않았으면은 이 여자분이 신용불량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신용이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남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망가져 버렸고, 딸하고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게 됐고. 타임라인을 보면 2023년도 12월에 첫 만남, 그리고 2024년도 1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동거 시작, 2024년도 10월 달에 결혼식 올리고, 일주일 만에 와인 사건.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의 친구 모텔방에 와인 갖고 들어가가지고 술 한잔 더 하려고 한 거, 와인 사건이 있었고, 2주째에 이 남자분이 다른 여자하고 발행이 납니다. 그리고 2025년도 2월 달에 다시 재결합을 하고, 2025년도 7월 달에 혼인신고를 다시 또 합니다. 재결합한 이후에. 그 다음에 2025년도 10월 달 혼인신고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이 남자가 셋째를 폭행, 패대기를 쳐가지고 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23년도 12월에 만났으니까 2년 만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긴 거예요. 저는 사람의 팔자나 이제 그런 것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게 크게 영향을 받는다 생각해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사람하고 연애를 하냐에 따라서 남자든 여자든 팔자가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주고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이 여자분처럼 계속 이 남자하고 산다면은 그거는 이제 이 여자분뿐만 아니라 이 여자분하고 연관된 자녀들까지도 다 인생이 비틀릴 수밖에 없죠. 이 남자는 일단은 기본적인 도덕관념 자체가 일반 사람들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냥 보통 길바닥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 길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물건을 부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도덕적 개념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들이 약간 많이 상식 밖으로 많이 벗어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명의도용한 부분에 있어서 여자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서 핸드폰 개통한 다음에 게임머니 100만원 그리고 100만원어치 상품권 이것저것 해가지고 엄청나게 여자분한테 손해를 끼쳤단 말이죠. 재산상의 손해를. 근데 이 남자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당당하게 공동재산이니까 이 여자분이 어떻게 법적으로 하려고 해도 소용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당당하게 아주 여자분한테 고소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남자분이 했던 얘기 중에 자기가 이 법적으로 빠삭하대요. 당당해요. 고소해 이러더라고. 이게 명의도용 신고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미 혼인신고까지 했고 부부는 공동재산이니까 고소해봤자 의미 없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이게 보통 사람들하고 아주 다른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사람하고는 아예 처음부터 안 엮이는 게 맞다는 거죠. 박수홍 사건 때문에 친족도래이 없어졌는데 크크 하시는데, 부부 사이 공동재산 그런 거 없어졌어요? 하도 요즘에 사건 사고 많아가지고 몰라. 보통은 여러분 명의도용을 할 생각조차 안 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은 명의도용 할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어차피 뭐 공동재산이니까 뭐 고소해라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저는 항상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연애를 할 때 이 사람이 과연 일반적인가, 인생이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무난한 삶을 살았는가,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것도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거나 그럴 때 여자든 남자든 이 사람이 사는 게 너무 내 상식 밖이야, 그럼 빨리 잘라야 돼요. 오히려 막 흥미진진하게 나하고 다른 삶이네, 되게 신기하네, 흥미진진하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개성도 아니거든요. 그냥 별난 거고 위험한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인생과 좀 다르다 싶으면은 무조건 잘라내야 됩니다. 이 남자가 여자분한테 갚아야 되는 게 1,700이라 합니다. 저는 그 축의금 사기당한 거 앞만 봐도 너무 이상해. 축의금 사기당한 거, 사기당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축의금 사기당해가지고 반지도 이렇게 사진만 찍고 하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 남자 성격상 이번에 이혼수녀 캠프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으로 봤을 때 사기를 당했으면은 이 남자 성격상 웃으면서 얘기 못할 것 같거든요. 욕이랑 욕 다 하고 어떻게든지 찾아내가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웃으면서 기억력 좋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그냥 이상해요. 10만원만 잘못돼도 10만원 20만원만 잃어버려도 잠도 안 오고 막 너무 막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냥 돈도 아니고 축의금 1000만원 넘게 1200만원 그렇게 사기당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지? 여자분이 막 울면서 사기당한 얘기랑 반지 얘기하니까 남자가 갑자기 안아버리면서 뽀뽀하고 둘이서 막 애정해가 가는데, 정말 제일 혐오스러웠습니다. 혐오스러워. 박하선 씨도 그렇고 진태현 씨도 그렇고 서정훈 씨도 그렇고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여자분은 반지 얘기하면서 계속 울고 그랬는데 서정훈 씨가 하나도 안 슬프다고. 이런 여자분, 그리고 이 여자분하고 같이 사는 남자, 이 방송 내용들을 봤는데 어떻게 누가 울겠습니까? 딸들은 울 수도 있겠다, 딸들은. 근데 그 누구에게도 동정받지 못할 거라 봐요, 저는. 여자분도 서정훈 씨나 이제 다른 진태현 씨랑 박하선 씨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게 아니라 너무 나한테 뭐라고 하기만 하니까 억울하다고 하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도 서정훈 씨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한다면서 기분 나빠하고, 여자분도 사람들이 내 편 안 들어주고 나한테 뭐라 한다고 억울해하고, 그거 똑같아. 유유상종이고 끼리끼리야. 유유상종이고. 저는 맞서송 부부가 워낙 강력해서 맞서송 부부를 뛰어넘는 부부가 많이 못 나올 줄 알았어요. 많이 못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거의 그 1년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바로 다음 화에 다음 기수 맞서송 부부가 17기였는데 행실 부부가 18기잖아요. 바로 이렇게 뛰어넘는 출연자 처음 봤어. 다음 주에 잠깐 보니까 자기 넷째를 함께 살고 있는 넷째 딸한테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그 넷째 딸한테 감정 쓰레기통처럼 서로 이제 여자는 남자 욕하고 남자는 여자 욕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부부가 이혼을 하든 말든 사실 시청자들 다 대다수는 뭐 둘이 똑같은데 뭐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마음이잖아요. 자식, 딸, 애는 어떻게 뭔가 조치가 됐으면 좋겠어. 이 둘이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전혀 그런 거 관심 없는데, 이 둘의 딸은, 특히 넷째, 셋째는 친구 집이 있다고 하니까 첫째나 둘째가 좀 보호를 해주든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단체에서 뭔가 좀 조치를 해주던가 그런 거를 해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미 넷째 딸이 인터뷰하는 게 잠깐 나왔었는데 배신당했다 이게 하더라고요. 이 남자하고 그런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넷째 딸이 말을 하는 것도, 넷째 딸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이미 많이
우울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자기 자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목소리부터가 우울한 목소리더라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17기에 나왔던 맞서선 부부도 너무 충격이었지만 이번에 여기 바로 그 다음 기수인 18기에 나오는 행실 부부가 훨씬 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자분들 조폭이나 건달 만나지 마세요. 남자들도 무슨 뭐 술집 유흥에서 만나는 여자랑 그렇게 막 결혼하고 하지 마시고 각자 사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람은 정말 신중하게 만나야 합니다. 곁에 사람을 두는 것도 신중하게 둬야 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도 좀 아니다 싶으면 안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물들어요. 사람마다 여러분들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유튜브 채널마저도 보는 영상 컨텐츠마저도 진짜 막 너무 이상한 거, 지나치게 범죄를 옹호하고 무슨 막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막 썰 푸는 거, 무슨 조폭들 건달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다 워낙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조차도 다 가려서 봐야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서 잘 못 지낼 때 누구도 만나면 안 돼요. 내가 혼자서 잘 지낼 때, 혼자서도 그냥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누군가 만나는 거지, 내가 혼자 외롭다고 혼자 우울하다고 다른 사람 만나면은 그때부터 인생 더 꼬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수녀 캠프를 리뷰하는 저도 약간 이런 부부들 보면은 쉽지 않아. 누군가를 만나서 괜찮은 사람과 괜찮게 이제 지낸다는 것 자체가, 그냥 괜찮은 사람, 좋은 배우자를 만나든 좋은 사람과 연애를 하는 거든 정말 참 허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알게 되거나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상한 모임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모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낯선 사람들이 많은 단톡방 있잖아요. 그런데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낯선 사람들이 많은 단톡방에도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 사귀려고 들어간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다. 외로운데 마음은 편하죠. 저는 외롭긴 해도 저는 항상 만나는 사람만 만나니까요. 물론 새로운 사람들 만난다고 해가지고 그 새로운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쉽게 사람들에게 품을 주지 않죠. 한 사람의 인생에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인생의 파동을 크게 주는 거라 생각해요. 엄청나게. 내가 그냥 누군가가 아예 안 들어오고 그거 자체로 쭉 지내는 거는 그나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유지가 되고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건데, 내가 뭔가 외롭고 심심하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가 많은 모임이나 혹은 뭐 연애가 됐든 뭐가 됐든 갑자기 누군가를 이렇게 확 만난다거나 그렇게 쉽게 해버리는 순간 내 인생도 너무 변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러브해주님께서 맞서송 부부는 돈이라도 벌었다고 하시는데, 맞아. 그래서 맞서송 부부랑 비교했을 때 행실 부부가 훨씬 더 최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분이 연상이에요. 남자분이 30대고 여자분은 40대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요즘에 연상연하 커플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이제 연하 만나는 거 정말 권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리뷰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이래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연상연하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88님께서 저 나이 되면은 새로운 사람이랑 관계 쌓는 것도 귀찮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사람을 알게 돼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굳이 새로운 사람하고의 관계를 만들지 않죠. 이해가 안 돼요. 직업도 없고 어린 놈을 왜 데리고 사는지. 원래 너무 외로우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혼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같이 살아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인천 모임, 맞아요. 인천 모임에서 만났대요. 인천 모임. 지역에 있는 인천 모임이라는 곳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다 끼리끼리죠 뭐. 끼리끼리. 근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혼수녀 캠프 부부들 있잖아요. 심연이에요. 심연 그 자체입니다. 심연 그 자체. 둘 다 돌싱끼리 만나가지고 여자는 딸이 넷이냈는데 이런 남자랑 재혼해서 정말 막장 중에서도 개막장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혼수녀 캠프가 보통 한 주 안에 출연자 부부들 한 부부 얘기 다 끝내는데 이 부부는 2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부부가 너무 진짜 막장 중에서도 개막장입니다. 개막장. 저도 결혼 생활도 해봤고 또 부부싸움도 크게 해보고 다 해봤지만 그래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부는 서로 욕하는 것도 패드립 있잖아요. 패드립. 이 여자분은 40대 중반 44살이고 남자분은 30대 후반이거든요. 저질스러워요. 그 나이대 사람들이 욕하는 건가, 이렇게 욕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욕하는 게 너무 막 저질스러운 거 그 자체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거 보면서 충격받았던 게 뭐였냐면은, 첫째랑 둘째가 원래 같이 살았었는데 이 남자랑 이 여자가 결혼하면서부터 첫째 둘째가 나간 거였어요. 뛰쳐나간 거죠. 그리고 셋째도 이 남자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내가지고 정신병원에 보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또 밖에서 살고 있고, 이 남자 한 명 때문에 이 여자의 원래 가족들, 아이들이 지금 다 피해를 받고 거의 가족 해체를 당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외롭다 하더라도 이런 남자한테, 이런 남자를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가 이 남자랑 끼리끼리다. 동정 받을 수가 없어요. 외롭다는 걸로 이해나 동정조차 받을 수 없어요. 이 여자는 여자대로 엄청나게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이호선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은 욕 많이 먹을 거라고.
정신 못 차린다고. 맞아요. 이효선 교수님도 자기가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둘은 이혼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효선 교수님은 그 아이들이 안타까워가지고 특히 넷째가 너무 불쌍해서 이 남자가 정말 악랄하거든요.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무슨 책임감 있는 가장이나 그런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의 등골을 빨아먹는, 그리고 그 여자의 등골을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으면은 또 다른 여자로 옮겨 붙어가지고 그 여자한테서 등골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이용당하는 거 알면서도 외롭다고 이 남자랑, 그리고 사람들한테 실패하는 게 보여지는 게 싫어가지고 이 남자랑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덕분에 첫째, 둘째, 셋째는 전부 다 집 밖에 나가버렸고 막내는 완전 우울해가지고 맨날 울고, 엄마의 눈물에는 공감을 못하다가 넷째 울었네요. 뭐 제가 일단은 시간 순서대로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넷째가 정말 착합니다. 철도 빨리 들었고. 근데 넷째가 너무 착하다 보니까 정말 최악의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편지를 쓰면 안 됐어. 엄마한테 편지 쓰고 새아빠한테도 편지 썼는데 이 편지를 쓰는 바람에 이 둘이 정말 서로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다시 마음이 누그러져가지고 한 침대에서 같이 자더라고요. 편지 쓰면 안 됐어. 자식보다 남자가 우선인 거겠죠? 네. 오죽하면 이효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분은 아이하고 남자분하고 둘 중에 누구 한 명을 골라야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여자분은 그래도 자기가 외롭다 보니까 이 남자분 선택한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 듣고 이효선 교수님이 당신은 아마 욕 많이 먹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저는 이 여자분이 자기가 도시니까 이런 남자 말고는 만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 여자분의 취향인 거예요. 이 여자분이 이런 남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남자랑 헤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남자, 비슷한 남자한테 또 끌릴 거라 봐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 여자분이 아마도 이 여자분의 전 남편도 상당히 뭔가 좀 건들거리는 그런 남자였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의 제일 큰 문제는 이 여자분이 엄마니까, 딸 넷의 엄마다 보니까 뭐 남들이 시선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오직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잘 해야 되는 거, 아이들을 주체로 이렇게 내가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 그래야 되는데 이 여자분은 그냥 남의 시선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2번 실패하면 안 된다. 남의 시선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남자분을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이지만 그 사람들이 너는 실패했다고 또 그렇게 보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이 두 분이, 여자분도 정말 답이 없다고 느낀 게 넷째 앞에서 둘이 막 싸우거든요.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넷째가 나가요, 집 밖을. 그러면은 넷째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넷째가 집 밖에 나갔는데 찾으러 갈 생각 안 하고 둘이 뽀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죠. 아, 셋째가 왜 집에 안 들어온지 알겠다. 셋째도 넷째처럼 정말 우울하고 힘들어하다가 뛰쳐나갔구나. 더군다나 이렇게 돈도 안 벌면서 애들도 다 알잖아요. 이 남자가 기생충처럼 무의도식하고 있는 거, 우리 엄마의 돈만 빨아먹고 있다는 거, 우리 엄마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를 그 넷째 16살짜리도 알더라고요. 셋째는 모르겠어요? 셋째도 당연히 알죠.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려고 그래. 똑바로 하는 것도 없는 인간이. 결혼한 지 얼마 1년도 안 돼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를 막 죽이려는 취급해. 잘해주는 척 하다가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나를 아주 쓰레기로 만들어. 엄마랑 그냥 살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나를 정신병원까지 보냈어. 엄마는 내 편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셋째 입장에서는 너무 엄마가 한심할 수밖에 없고 엄마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죠. 절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죠, 이 남자가 있는 이상. 그리고 이 여자분이 오늘 이번에 이현순 역F 나오는 내용들 보니까 이 남자도 남자지만 이 여자도 정말 답이 없는 게, 이 남자가 설령 이혼해가지고 집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셋째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여자 자체도 정말 한심합니다. 이 여자 자체도 정말 끔찍할 정도로 답이 없어요. 자식들보다도 본인 외로운 게 우선이에요. 이효선 교수님이 이 여자분이 뭐 10년 넘게 혼자서 아이 넷을 키워가지고 뭐 그게 뭐 상당히 엄마로서만 사는 게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안 돼. 그래도 딸 넷이나 나왔다면은 엄마로서 또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잖아. 누구 탓을 해요? 애가, 그리고 아직 막내가 16살이면은 아직 엄마가 신경 많이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방치하면 어떡해. 원래는 첫 번째 결혼해서 되게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고 혼전 임신으로 애기 낳고 그러다가 첫 번째 남편하고는 애기 넷이나 낳아놓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이렇게 재혼한 남자가 행실부부 남편인 거죠. 이 여자 신용불량 만들고 이 여자 명의도 도용하고 수시로 바람피고 맨날 이 여자랑 싸우면은 노래방 가서 노래방 도우미 불러가지고 막 놀아요, 대놓고. 그런데도 이 여자는 자기가 외롭다고 이 남자 좋다고 헤어지진 않습니다. 계속 이따위 남자를 집에 들이니까 애들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것도 딸들인데. 저는 이 남자가 이 여자분의 딸들에게도
정말 막 듬직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제일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엄마만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외롭다 보니까. 외로움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남자가 뭐 약간 뭐 바뀌는 것처럼 반성하는 것처럼 편지 읽고 그런 게 나왔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자기 딸도 아니고 친딸도 아니잖아요. 그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저는 이 남자가 출연료 받은 걸로 다시 또 노래방이나 안 가면 다행이야. 노래방 가서 또 여자 불러서 놀고 그런 짓거리는 안 하면 다행이라고. 서로 패드립하고 숙소에서 막 싸웠거든요. 소리 지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숙소에서 각방을 쓰게 됐는데, 각방 쓸 때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통화하면서 화요일날 만나자고, 니랑 같이 살 집이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뽀뽀하고. 자기 와이프랑 통화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여자랑. 아마 또 술집 여자겠죠. 유흥업소 접대부. 분명 출연료 받은 걸로 그딴 데 쓸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숙소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데 다른 여자랑 막 영상통화하면서 뽀뽀하고 내 냄새가 너한테까지 나는 거라고 하면서 그딴 더러운 얘기하면서 만날 약속 잡고 말이 됩니까? 외도하고 바람피고 명의 도용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해가지고 이현승 캠프 왔는데 화요일날 만나지, 딴 여자한테. 답이 없어요. 출연료가 아까요. 출연료가. 그리고 또 이 남자 주변에 유흥업소 접대부 같은 여자들이 얼마나 또 신나겠어요. 이 남자가 이혼수녀 캠프 출연료 받으면은 본인들한테 쓸 거라는 거 잘 알 거 아니야. 이혼수녀 캠프가 유명한 프로인데 그 저번 주였나요? 이 둘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왔었어요. 뭐 라이브도 했다고 하더라고. 둘이 막 술 먹고 하면서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죠. 뭐 그냥 둘이 같이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자분은 이 남자랑 그냥 같이 살기로 하는 것 같고, 이 남자도 이 여자분 밑에서 살면 무의도식 하면서 무전취식, 그렇게 공짜로 이제 그냥 다 나오니까 적당히 이 여자분 스킨십 해주면은 다 그냥 공짜로 다 밥 나오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막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느낌이 쎄하고 그런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셋째한테 집착을 하냐? 이 남자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해가 안 가. 뭐가 그렇게 그런 증오심으로 셋째를 계속, 이호성 교수님하고 상담할 때도 셋째 욕을 계속해요. 저는 셋째가 이런 사람 피해서 집 밖에 나간 게 정말 신의 한 수다. 너무 잘했다. 그리고 저는 넷째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리뷰할 때 넷째도 첫째랑 둘째가 좀 데리고 나가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었어요. 왜냐면은 보니까 첫째 둘째도 나이가 어리더만. 나이가 되게 어립니다. 다 20대 초반 애들이에요. 걔네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자기 몸 건사기가 쉽지 않은데 넷째까지 어떻게 챙겨?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본인들도 이 사람 피해가지고 이런 인간 피해서 나와서 사는데 자기 혼자 살기도 빡빡하잖아요. 근데 넷째까지 어떻게 챙기겠어요? 어렵지 그런 게. 저는 여기 둘이 이렇게 패드립 할 때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엄마 욕을 하고, 이 남자도 이 여자의 엄마랑 그리고 이 여자의 딸들 욕을 했거든요. 이런 남자랑 살면 안 돼요. 자식이 있는 사람은 이런 남자는 피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내 자식을 패대기 치고 폭력을 저질렀잖아요. 살면 안 돼요. 애들이 또 어리잖아.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라 가지고 애를 넷이나 낳았다면은 책임을 져야죠. 그냥 본인 외롭다고, 본인 일하느라 힘들다고, 이런 남자 만나느라고, 이런 남자랑 뽀뽀하고 껴안고 그런 짓거리 하느라고 애들 방치하면 어떡해. 그리고 막내, 둘 다 너무 정말 최악인 게 뭐냐면은 둘이 싸운 얘기를 막내한테 다 감정 쓰레기통처럼 다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막내가 밥도 안 먹고 굶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오면은 밥 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내가 보는 앞에서, 넷째가 보는 앞에서 둘이 막 욕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소리 지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막내는 눈치 보다가 밖에 나가고, 밖에 나가기 전에 계속 이 여자는 여자대로 이 남자 욕하고 막내한테, 남자는 남자대로 막내한테 이 여자에 대해서 욕하고. 이 남자가 얼마나 생각이 없냐면, 이 여자분의 넷째가 여자잖아요. 근데 그 막내 여자 16살짜리한테 네 엄마가 문제라고, 네 엄마가 내 친구는 여기서 자고 네 엄마는 여기 소파에서 잤는데 모텔 가면 더블 치는 데 있지, 거기서 그렇게 같이 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하면서 계속 넷째 친엄마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 넷째는 계속 그거 듣고 있고, 넷째가 또 되게 착하더라고. 근데 16살짜리한테 모텔 더블 침대기가 무슨 소리고, 그리고 계속 이 여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 넷째는 이제 일찍 철들잖아요. 이런 가정에서 큰 애들이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둘이 되게 막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해해 주려고 그래요. 중재를 하려고 그래. 막내가 16살짜리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게. 미국처럼 좀 이런 가정에서 있는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시스템은 없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방치되고 학대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계속 막내한테 화를 내요. 넷째한테 이 남자 욕하면서 엄청 소리 지르고 화를 내. 그러면서 자기도 내가 왜 니한테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대. 뭐 정신이 없어요 이 여자도. 원래 이 남자야 저번 주부터 원래 이상한 사람이었다 치지만은 이 여자도 이번 주 보니까 끼리끼리야. 누가 최악이다 할 수가 없어. 이 여자는 여자대로
말대로 넷째한테 계속 이 남자 욕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점 얘기하면서. 서정훈 씨가 되게 속 시원하게 지적하더라고요. 막내가 넷째가 이 남자 선택했냐고. 아니 이 여자분이 지가 선택해놓고 왜 막내한테 그렇게 화내고 그러냐고 서정훈 씨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자분 쳐 울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나 싶어. 미안하고 창피하고 염치라는 게 있다면은 진짜 넷째한테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계속 그냥 둘 다 양쪽에서 넷째 데리고 막 뭐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넷째가 밖에 나가게 된 것도 이 남자가 밖에서 편의점에서 이 막내를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간 거였어요. 불러가지고 난 뭐라도 먹이는 줄 알았더만 또 이 여자 욕하는 거야. 이호선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막내 넷째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더라고. 제일 피해자라고. 서정훈 씨가 이 여자분한테 정말 화를 내면서 막 호통치고 얘기했거든요. 이 여자분한테 당신은 44살인데도 20살 같다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하나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분도 말도 안 되는 게 자기 친딸이잖아요. 셋째가 그렇게 나가 살면은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나갔나 보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도대체 이 여자분은 어떤 환경에서 컸을까 싶어요. 저는 여기 넷째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넷째는 자기 친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행실부부 현재 남자도 엄마를 때릴까봐 일부러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재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속마음은 이 남자한테 맞서고 싶고 엄마한테도 막 뭐라 하고 싶지만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상황만 취하게 되고 이 남자가 엄마한테 손찌검 할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막 중재한다는 얘기 듣고 아 정말 진짜 16살짜리가 지옥 속에 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뭐 정신병을 보내고 되게 큰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셋째를 막 패대기 치고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 넷째가 제발 행복한 가정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울면서 빌었대. 무릎 꿇고 이 둘한테 그렇게까지 했었대요. 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이 편지 받은 걸로 다시 뭔가 끈끈해졌잖아요. 근데 편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미 더 심하게 넷째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제발 행복한 가정에서 살게 해달라고 싹싹 빌었다고 했잖아. 그래도 안 됐어. 근데 편지로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자분이 이 둘이 맨날 싸우고 하니까 그날도 밥도 안 먹었는데 이 둘이 싸우느라고 밥을 또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넷째는 집에 안 들어왔거든요. 이 둘만 그냥 집에 들어와 버리고 한참 지나가지고 이 둘이 막 뽀뽀하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넷째 찾으러 가야겠다고 하면서 하는데 이 여자분이 웃긴 게 뭐냐면은 그냥 이 남자하고 둘이 꼼냥대고 뽀뽀하고 껴안고 하는 게 좋아가지고 자기 애를 찾을 생각을 안 해. 애가 아직 안 들었다는 개념이 없어. 저는 제가 어릴 때 저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밤 늦은 시간에 아직 안 들었다면은 부모님들이 엄청 걱정하고 난리 났었어요. 중학생 때. 근데 이 두 부부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더라고. 넷째를 찾으러 뒤늦게 나갔을 때도 이 여자가 둘째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넷째가 지금 카페에 있다 이 얘기 듣고 찾으러 갔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뭐 넷째 걱정해서 뭐 찾으러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남자한테 신나가지고 넷째를 찾고 나서도 너 어디 있어서 걱정했자 이런 게 아니라 이 남자한테 먼저 넷째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집에 들어가라고. 이 남자하고 그냥 그런 거 하기 바빠요. 이 남자부터 챙기기 바빠. 넷째 뭐 자기 자식보다도. 저는 사실 이혼소년 캠프에 나오는 부부들이 우는 거가 다 그냥 쳐 울고 아유 울 자격도 없는 것들 하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밑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 아이들이 막 울고 하는 게 보면은 저도 이제 같이 눈물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넷째가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막 계속 울었는데 그렇게 밖에서 운 이유가 엄마한테 미안해서 울었대. 엄마한테 미안하고 내가 싫어서 울었대. 그러니까 되게 넷째가 너무 착하다는 거죠. 너무 착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밑에서 크는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더더욱 못 벗어나는 것 같아. 너무 착하다 보니까. 16살이면은 아직 한참 애잖아요. 근데 16살인데 정말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꿰뚫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남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변수고 이 자기 엄마, 친엄마는 이기주의자. 말로만 위하는 척하고 나중에는 또 싸우는 신뢰가 없는 사람. 맨날 이 부부가 싸우고 욕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빨리 일찍 철 들어버린 거죠. 저는 이 그 여자분하고 남자분 자료화면 보면서 여자분이 너무 자기 딸한테 미안하고 반성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여자분이 인터뷰할 때 어떤 얘기했냐면은 나는 자료화면 보고 억울했다. 남편 잘못도 있는데 나한테만 화살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멘탈이 털렸다고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답이 없어요.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더 욕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자료화면 때문에 내가 더 혼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가지고 억울했다고 하는 게 이게 엄마로서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전문 상담사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전문 상담사들은 사람으로 볼까요? 일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얘기해주고 하지만은 사람으로 보기 어렵지. 오죽하면 이효선 교수님이 남자한테 대놓고 당신 별로라고 하겠습니까? 이효선 교수님이 할 수 있는 최고로 나쁜 말, 당신 별로라고. 서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료화면을 봤잖아요. 이 자료화면을 보고 남자도 뭔가 반성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자랑 똑같아요. 분한 거예요. 너무 다 나오니까. 자기가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치부까지도 다 밝혀지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자기가 이 여자가 나를 망신 주려고 했다고 생각 들어가지고 숙소 와서 이 여자랑 서로 패드립하고 싸웁니다. 패드립이 그냥 패드립이 아니야. 난 태어나서 그런 패드립 처음 들어봐. 장난이 아니에요. 패드립하는 게. 보통은 이렇게 자료화면 보면은 여자는 여자대로 내가 미안하다. 남자는 남자대로 반성한 게 있어가지고 뭐 미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숙소에서 서로 그냥 패드립하고 욕하고 싸우고 있어. 저는 이런 사람들은 둘이 잘 만났잖아요. 그래서 둘은 이혼 못하게 하고 여자분의 아이들만 따로 뭔가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국가기관에서 케어해주는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둘이 계속 남자는 뭐 여자가 나를 망신 줬다, 여자는 뭐 억울하다 하면서 둘이 패드립 하다가 남자가 먼저 뛰쳐나와가지고 인천 간다고 합니다. 그냥 중도퇴소 하겠다고. 여자도 중도퇴소 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각방 이제 제작진이 또 달래가지고 그러면은 서로 각방 쓰게 해줄 테니까 진정하라고 해가지고 각방 쓰게 됐거든요. 각방 쓰게 됐을 때 이 남자가 정말 답이 없는,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출연자들 중에 가장 최악인 이유가 여기서 이제 진면목이 나오더라고요. 각방 쓰게 되니까 와이프가 지금 옆에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카메라로 다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바람 피는 여자랑 영상통화해서 뽀뽀하고 자기 샤워 안 했다고 하면서 냄새 나지? 이 냄새가 오빠의 향기다. 뭐 이런 저질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더러워. 그 여자가 정상적인 사람이겠어? 유흥업소 여자겠지? 그러면서 화요일날 만나자고 하면서 니랑 살집이라면서 막 얘기하고 뽀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남자는 답이 없어요. 그 와이프랑 잠깐 떨어졌다고. 이 남자는 그러니까 와이프랑 안 좋을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바람 피면서 마음 편히 하는 거야. 바람 피면서 이제 보복도 할 겸 바람 피면서 뭔가 만족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해도 이 여자가 자기랑 못 헤어진다는 거 아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그래도 전문가 앞에서 얘기하거나 그럴 때는 조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물론 정신을 못 차리더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정상적으로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효선 교수님하고 상담할 때도 이 남자가 뭐라 하냐면은 여자가 집 비번 바꿔가지고 집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외도했다고 하면서 여자 탓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전문가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효선 교수님 앞에서도. 그리고 외도한 거는 집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친한 형님 동생들하고 술 먹고 놀다가 어쩌다가 외도하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효선 교수님이 외도는 일부러 하는 거지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고, 네가 선택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딱 일침해 줍니다. 진짜 외도가 결혼까지 하고, 그리고 결혼하면은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조의 의무가 있어요. 서로 나는 너하고만 관계를 할게, 너도 나하고만 관계를 할게, 이런 거 정조의 의무가 있단 말이야. 이게 망가지게 되면은 귀책사유, 이혼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당당해요. 여자가 나를 집에 못 들어가게 비번 바꿨기 때문에 내가 외도할 수 있는 거라고,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그리고 남자끼리 술 먹다 보면은 그렇게 외도할 수도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고기간 그런 거 자체가 그냥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타고난 악 같은 느낌? 이효선 교수님이 전혀 이 남자가 말하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바로 또 이제 셋째 탓하면서, 셋째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뭐 셋째를 집에 못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갈등이 있고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와이프 탓, 셋째 탓, 이렇게 계속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효선 교수님이 기가 막혀서 1년도 살지 않은 새 가족이 왜 18년 동안 살아온 딸을 못 들어오게 하냐고, 네가 누군데, 이렇게 딱 일침하거든요. 정말 그게 정확한 얘기죠. 그냥 남이야. 1년도 살지 않은, 돈도 안 벌고 맨날 바람이나 쳐 피고 이 여자랑 욕하고 싸우고 무전취식에다가 전혀 본받을 거 없고 어른 같지 않고, 더군다나 완전 그냥 불량하고 건들건들 거려가지고 그 딸들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여자분 없을 때 전혀 이 남자한테 배울 건 1도 없는데. 근데 계속 이제 말 안 듣는 셋째 딸 욕하면서 쫓아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효선 교수님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첫째랑 둘째도 원래는 이 남자가 오기 전에는 같이 살았는데 이 남자가 오면서 전부 나가게 된 거거든요. 사실 첫째 둘째가 나갈 때, 그리고 셋째도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이 여자분이 아무리 이 남자가 좋았어도 외로운 거를 못 참다 했어도 엄마라면은 이 남자 손절했어야 돼요. 저는 첫째 둘째는 원래 나가 살아온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 때문에 나간 거였더라고. 이 남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한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외로움과 간절함을 이용해가지고 한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거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정말 악마 같은
악랄한 사람이 있을까? 이 여자분도 당연히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지팔직권이라고 지팔짝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 들지만 이 남자도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악랄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명의 도용하고 추익금 삥땅치고 계속 쉴 새 없이 바람피고 셋째 딸 강제로 정신병원 보내게 만들고 이효선 교수님이 지금 셋째 딸도 그렇고 다 네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인데 너는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다. 아이들이 너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가 아픈 셋째를 다 낳지도 않았는데 셋째를 패대기 치고 폭력 저지르고 기분 나쁘면 밖에 나가버리고 바람피고 너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애들이 다 떠나는 거라고. 집에 못 들어오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 이 남자 행실 남편은 너는 지금 무의도식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들 너를 좋게 보지 않고 나도 너를 좋게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효선 교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표현이 당신을 좋게 보지 않는다. 이게 이효선 교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 여자분이 좋아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용해가지고 계속 함부로 하고. 제가 예전에도 이런 여자분처럼 너무 외로울 때 누군가를 만나면은 반드시 뭔가 꼬이거나 잘못된다고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뭔가 극단적인 예시를 이번 여기 부부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이 외로움을 못 견뎌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결과를 보면은 이 여자뿐만 아니라 이 여자분하고 같이 살던 딸들까지도 다 지금 인생이 망가지고 꼬이고 있잖아. 외로울 때일수록 나 혼자서 단단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버텨야지. 외롭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살아버리면은 진짜 완전 더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회복도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사람이 다 선하면 좋겠지만 이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을 악용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외로운 거를 티내는 것 자체가 먹잇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이효선 교수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라. 너는 지금 이 여자랑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남자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이혼하고 각방 쓸 때 통화했던 그 여자한테로 옮겨 타려고 하나 봐요. 그리고 이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셋째를 내가 품을 수가 없고 이 여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 여자가 말하는 게 명령조고 그리고 자기 말이 항상 우선이고 대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이혼하겠대요. 근데 지금 이 남자가 말한 것들은 전부 다 이 남자 본인에 대한 자기소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는 무의도식하고 있는 기생충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분한테 여자분이 다 돈 벌어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더군다나 남의 자식 패대기 치고 폭력 저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도 전문가 이효선 교수님하고 상담까지 받았는데 전혀 뉘우치거나 방성하는 거 1도 없이 결국 끝까지 이 여자 탓만 하면서 셋째 탓하면서 이혼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하고는 그렇게 답답하게 상담 끝나고 나서 이 여자분도 이효선 교수님한테 상담 받았거든요. 이효선 교수님이 초반에는 이 여자분을 위로하면서 상담을 해줬어요. 10년 동안 뭐 고생 많이 했다고 하면서 혼자서 애 키우는 게 힘들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여자분을 약간 위로해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거고 첫째랑 둘째가 나간 시점이랑 셋째가 이제 집 밖으로 나간 것까지 이 모든 게 남자가 들어오면서 가정이 파괴된 거라고 현실 직시를 해주기 시작하거든요. 그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은 너무 그냥 이 남자가 좋은 거야. 그게 다 팩트고 사실이고 현실인데 전혀 이 여자분은 뭔가 상황의 심각성을 회피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알아차리지 못해. 이효선 교수님이 남자는 너를 이용하고 있다고 네가 외롭고 힘들어하는 거를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그래도 이 여자는 남자가 좋대. 이 행실부부 남편은 자기가 여자 적당히 달래주고 만져주고 스킨십 해주고 그러면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그게 전부 다 이용하는 건데 이 여자는 계속 좋다고만 하고 여자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가 이혼한 걸 알지만 남자를 그냥 집에 두는 거는 실패한 걸로 보이기 싫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번 갔다 오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게 싫어서 그래서 남자를 그냥 집에 두는 거래요. 지금은 성공이냐고 물어봐도 계속 이효선 교수님은 너가 지금 인생도 이렇게 이 남자랑 사는 것도 성공이 아니라고 깨우치게 해주고 싶어도 계속 이 여자는 남들이 모르면 성공이라 보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이 없고 끼리끼리예요. 방송에 나왔잖아요.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까지도 나오는데 오히려 이런 남자랑 살고 있는 이런 인생 자체가 여태까지 나왔던 이혼수연 캠프 모든 부부들 중에서 가장 실패한 인생인 거죠. 가장 욕도 많이 먹을 거고 여자분이 혼자 애 넷을 키우면서 행복이란 거 모르고 악착같이 살았다. 내가 없을 때 아이들이 쓸 돈 마련해주고 가야겠다 생각 들어서 계속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남자랑 살면서 신용이 망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여자가 말하는 것도 하나도 신뢰가 할 수가 없어요. 말만 그럴싸해. 말만 열심히 사시긴 했겠지. 근데 이런 남자랑 살아요? 자기가 없을 때 아이들이 쓸 돈 마련해주고 가고 싶다면서 이런 남자 만나고 살아가지고 명의 도용당해가지고 막 게임 머니로 막 100만원 넘게 뜯기고 몇백만원 막 이렇게 이 남자가 명의 도용해가지고 돈 뜯어가도 받아내지도 못하고 엄청 뭔가 잘못된 인생 살고 있는 거죠. 이 여자분이.
기쁨조 역할이라는 게 너무 웃겼어요. 기쁨조 치고는 너무. 근데 여러분, 그때 이효선 교수님이 확실히 배우신 분이라 해가지고 기쁨조라는 표현 하시는 거 보고 전 진짜 감탄했어요. 아, 역시 배우신 분이다. 저였으면은 진짜 막 그런 저질스러운 단어 있잖아요. 그런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기쁨조라고 표현하는 거 보고 아, 역시 배우신 분이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거는 이 여자 잠자리나 상대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뭔가 몸이 외로울 때 외로움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걸로 이제 여자는 만족을 하는 거고. 이효선 교수님이 이 여자분한테 아이들이랑 남편이랑 둘 중에 누구 선택할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이효선 교수님도 얘기해보니까 이 남자처럼 이 여자도 답이 없다는 거 알고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정말 충격적이게도 남편을 선택했어요. 이효선 교수님이 너 욕 많이 먹을 거더라고. 네가 엄마냐는 소리도 들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막상 이거 방송 보신 분들은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욕도 하고 싶지도 않지. 이런 상황에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집 밖에 나가버렸고, 넷째는 완전 우울증 걸린 아이처럼 완전 그냥 진짜 힘들게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집에서 기생충처럼 무의도식이나 하고 있는 이런 자식보다도 이런 남자를 선택했다는 게 욕할 가치도 없죠. 그냥 자기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욕할 가치도 없죠. 그리고 이렇게 단독 1대1로 상담 끝나고 나서도 둘이 이렇게 앉혀놓고 또 이효선 교수님이 둘이 같이 또 상담했거든요. 이효선 교수님 앞에서도 둘이 막 싸워요. 서로 탓하면서 막 싸우는 것 자체가 둘 다 똑같으니까 싸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성숙하면은 누구 한 명이 양보하거나 피하거나 해가지고 싸움이 커지지 않는데, 이 둘은 둘 다 그냥 똑같은 인간들이다 보니까 그 창피한 거 모르고 계속 그 전문가 앞에서도 싸우고 서점 앞에서도 싸우고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싸우는 거. 그 이효선 교수님이 이 둘이 싸우고 하는 게 기가 막히니까 넷째 얘기를 하면서, 넷째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얘기해줬거든요. 부모를 폭탄같이 생각한다고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넷째가 얘기한 거를 말해줘요. 그리고 넷째가 이 남자 보고 삼촌이라고 하는데, 삼촌은 엄마를 돈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엄마는 삼촌을 통해서 공허함을 채운다. 이게 16살짜리가 엄마가 삼촌을 통해서 공허함을 채운다고 표현하는 게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편지 내용도 제가 봤는데, 넷째가 이 둘한테 편지 남기고 집에 갔거든요. 넷째는 제가 봤을 때 책을 써야 돼. 되게 뭔가 글을 잘 쓰실 것 같아. 재능이 좋으신 것 같아. 이런 악몽 같은 상황에서 엄마가 삼촌을 통해서 공허함을 채운다고 이렇게 표현하냐? 저는 너무 뛰어난 재능인 것 같더라고요. 넷째가 너무 훌륭해. 잘 컸어. 이런 막장 인간들 사이에서 정말 일찍 철이 들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그냥 마냥 막 지저분하고 화가 증오 섞인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삼촌을 통해서 공허함을 채운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 16살짜리가 다 꿰뚫고 있다는 게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다 알고 있을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효선 교수님이 가장 피해자는 넷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한테 직접적으로 이효선 교수님이 부모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너는 너의 인생 살아라. 그리고 이 둘이 알아서 할 문제지 본인들이 선택한 인생이기 때문에 알아서 할 문제니까 앞으로는 중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이효선 교수님이 역시 전문가시다 보니까 정말 정확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16살짜리가 중재를 해봤자 얼마나 중재하겠어요. 결국에는 이 둘의 감정 쓰레기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예민하고 그런 사춘기 나이인데, 이 둘로부터 완전 별개로 정신적으로라도 완전히 좀 독립돼서 신경 안 쓰고 본인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을 뭔가 신경 쓰다 보면은 인생이 아주 꼬여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간들 때문에. 어떤 때는 가족이 더 제일 심한 독이 될 때가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족이 힘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남자 이런 여자 같은 경우는 가족 자체가 독이 되는 존재죠. 독이 되는 존재. 주주님께서 자식들 심리치료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효선 교수님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무료 상담 받으라고 이렇게 추천해줬어요. 무료 상담 받아보라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거는 청소년들은 무료랍니다. 근데 정말 넷째는, 셋째도 그렇고 이 여자의 딸들은 다 상담 받아야 돼,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이효선 교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이 둘이 계속 막 싸우고 서로 탓하고 그랬거든요. 이효선 교수님 정말 진지하게 자기가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너네 둘은 이혼하라고, 같이 살지 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자들에겐 기회도 없는 거라고, 이혼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둘이 너무 정말 혐오스럽게도 넷째가 정말 진심을 공들여서 쓴 편지를 읽고 다시 또 끈끈해져요. 한 침대에서 불 끄고 자요. 편지 읽고. 정말 진짜 본능 부부야, 본능 부부. 애들이 자존감도 낮고 자기 탓하고 사랑 못 받아서 이상한 남자 만나서 엄마처럼 살까봐 걱정입니다. 저러다 독립하고 좀 편안해질 때 정신병 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계속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와플님 말씀처럼 정말 그래요. 어릴 때 계속 나보다 힘이 세고
내가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정서적으로 이렇게 학대받으면서 큰 아이들은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되고 여유로워졌을 때 그 행복을 느끼질 못해요. 오히려 그때 이때 어릴 때 내가 참고 엄마하고 아빠한테 당했던 학대들, 그렇게 내가 그냥 넘어갔던 것들, 피했던 것들, 그거에 대한 감정들이 이자가 붙어서 그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큰 잘못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랑 남자는. 제가 넷째가 남긴 편지 내용, 특히 이 여자분한테 남긴 편지 내용 보면서 그냥 첫 줄에 눈물이 탁 터졌어. 보세요. 제가 넷째는 뭔가 글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목이 첫 줄이 뭐냐면 엄마한테 쓴 편지야. 25년 동안 청춘을 버리고 열심히 가정을 꾸린 엄마께.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나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 16살짜리가. 지금도 살짝 뭉클해요. 그리고 여기 이런 인간과 이 남자하고 싸울 때마다 싸우고 나서 넷째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미안해라는 말보다 사랑해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썼어요, 편지 내용을. 너무 착해. 마음도 너무 이쁘고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 가장 문제 있는, 둘 다 끼리끼리지만 정말 진짜 살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엮일 수도 없는 이 남자에게는 넷째가 어떻게 편지 썼냐면, 첫 문장이 이런 거였어요. 어느 날 산타처럼 와준 삼촌께. 저였으면은 첫 줄부터 쌍욕 박았을 것 같아. 어른이고 자시고 맨날 엄마랑 욕하고. 그 넷째가 이 남자한테 첫 줄로 쓴 내용은 어느 날 산타처럼 와준 삼촌께였어요. 넷째가 되게 아팠을 때 이 남자가 보호자로 가졌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하지만 이 넷째가 편지를 쓴 걸로 인해서 이 둘이 끝날 수 있었던 기회가 좀 더 늦춰진다는 게, 그게 넷째한테 더 불행으로 가잖아요. 너무 참 어떻게 이렇게 또 이런 팔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넷째는 정말 이제 좀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 둘한테 편지를 남기고 갔는데, 넷째가 그렇게 남기고 간 행동이 결국에는 넷째한테는 또 불행이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 정말 저는 참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그랬어요. 뭐 나이가 미성년자니까 나가 살 수도 없고 지옥이에요, 지옥. 둘이 그 넷째 편지 때문에 다시 관계가 끈끈해지고 한 침대에서 이제 불 끄고 자는데 정말 밥맛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넷째같이 이렇게 미성년자일 때 이런 최악의 환경에서 특히 가장 내가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의지를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맨날 서로 욕하는 것만 보면서 감정을 쓰레토록 크잖아요. 그럼 나이 먹고 나서 왜 더 안 좋아지고 심해지냐면은, 나이 먹고 나서 어릴 때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어릴 때는 내가 몰랐어, 내가 불쌍하고 그런지. 근데 내가 성인이 되고 돈도 벌고 여유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나의 어릴 때와 과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 나는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어릴 때 내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그거를 내 스스로가 너무 불쌍하다 느껴지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제 나도 행복해지고 여유롭게 하고 해야 되는데, 어릴 때의 나는 다시 내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게 계속 잊혀지지 않고 잔상이 남고 더 힘들게 막 괴롭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 먹고 나서 더 그게 더 증폭이 돼가지고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 진짜 이 여자와 이 남자는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맞는데 영상 찍는 엄마도 너무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끼리끼리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라고. 이유성 교수님이 너의 딸들, 네 남편, 지금 둘 중에 한 명만 고르라고 한다면 누구 고를 거냐고 했는데도, 이 여자는 자기 자식보다는 이 남자를 고르잖아요. 이 남자, 최악의 남자. 돈도 안 벌지, 경제력 없지, 맨날 술 먹지, 셋째 아픈데 바닥에 패대기 치지, 바람 피지, 노래방에서 막 150씩 하면서 여자 불러서 놀지, 이현수녀 캠프 와서도 숙소에서 각방 쓰니까 또 다른 여자랑 희덕대면서 외도하지. 그런데도 이 남자를 포기를 못해요. 자기가 망신당할까봐, 내가 또 실패했다는 그런 낙인이 찍힐까봐 아예 그냥 이 남자를 전혀 놓지 못하더라고. 이 여자분은 어떻게 보면 이 남자분이 연하잖아요. 5살 연하. 이 여자가 44이고 남자가 39이거든요. 트로피처럼 생각하나봐. 내가 비록 돌싱이지만은, 아이가 자녀가 넷이나 있는 돌싱이지만 나 이렇게 연하남 데리고 산다, 뭐 그렇게 착각하고 사나봐. 저는 넷째가 빨리 이 집에서 독립하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아마 이 여자분하고 남자분은, 이 남자는 이 여자가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질 때까지, 더 이상 내가 빼먹을 게 없을 때까지 계속 붙어있을 것 같은데, 넷째가 첫째, 둘째, 셋째처럼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참 응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기 행실부부에 나오는 여자분처럼, 행실부부에 나오는 남자분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한번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좀 지금 잘못 살고 있나? 이런 거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 나이가 20대도 아니에요. 남자는 이제 내일 모레 40이고 여자분은 40대 중반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40대 중년인데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진짜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 과거 직업 뭐냐고요? 없어요. 남자의 과거 직업은 없어. 왜 일을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남 밑에서 일을 못 한대요. 자기 성격상. 잠깐 이 여자분이 일하라고 해가지고 전자제품 설치 기사를 한 2달 하다가 그만뒀대요. 남 밑에서 일 못 한다고. 여러분, 이게 남 밑에서 일 못 한다는
못한다는 말만큼 무식한 소리가 없어요. 천하의 개 무식한 소리가 나는 남 밑에서 일 못한다 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일에는 뭘 배워야 할 수가 있잖아. 뭘 배우려면은 누군가한테 이제 내가 돈을 주든 친한 사람한테 소개를 받든 연결이 돼야 돼요.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남 밑에서 내가 일을 못한다? 건방진 소리죠. 심지어 유튜브나 뭐가 됐든 뭐 자영업조차도 내가 뭘 만들든 내가 영상 찍고 편집하는 걸 배우든 뭔가 배워야지 할 수가 있어요. 남 밑에서. 근데 이렇게 말한 나는 남 밑에서 일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식 그 자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찬 가게도 어디 주방이라도 일 좀 해보고 해야지. 맞아요. 우리나라 어머니분들이 깐깐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다 인구수가 그렇게 적지 않고 조그만 나라를 하더라도 엄청 고품질 고퀄리티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되게 깐깐해요. 그냥 넘어가진 않아.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이거 제품이 신선한지부터 해서 진짜 다 하나하나 깐깐하게 본단 말이야. 대충 하는 게 없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서비스 이런 음식 이런 게 다 발달한 거예요. 퀄리티가 높고 이런 거 자체가. 근데 이런 남자가 반찬 가게 한다고 생각해봐. 누가 그런 반찬을 하겠어? 반찬을 만들든 어디서 갖고 와서 유통을 하든 그 누가 먹겠어? 반찬 가게를 만만해보고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절대 아무도 이용하지 않죠. 너무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 30대 후반이고 중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그리고 반찬 가게가 그래 공짜로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모아놓고 그거를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여자 명의 도용해가지고 게임원이나 지르고 있고 유흥업소 여자들한테 돈 쓰고 딴 여자랑 바람 피고 무슨 반찬 가게를 하겠습니까? 누군가랑 같이 하더라도 혹은 투자 봐서 하더라도 누가 이 사람하고 같이 하고 누가 이 사람한테 투자하겠습니까? 아무튼 살면서 이런 사람하고 엮이거나 겪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랑 친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그럼 진짜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돌아봐야지. 네, 여자분들 신용이 망가졌대요. 남자분이 망가뜨렸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오므로 인해서 첫째, 둘째는 나가버리고 셋째는 가출하고 넷째도 지금 우울증에 걸리고 이 남자가 지금 가정 해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남자 뻐꾸기 같다. 뻐꾸기 새끼가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던 알들을 다 밖으로 밀어버리고 태어난 새끼도 밖으로 밀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뻐꾸기 같아요. 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딸들이 다 같이 살았어요. 이 남자가 들어오면서 해체가 된 거야. 이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남자 편들고 있고. 너무 충격적인 거는 셋째 정신병원 입원시킨 것도 가족이 동의한 거잖아요. 이 남자가 입원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입원시켰는데 이 여자분이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런 엄마가 있나 싶어요. 이 남자분이 정말 막 무슨 여자분을 접대하는 여자들을 그렇게 접대하는 그런 남자처럼 키 크고 잘생겼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보는 게 힘든 거야.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 딸이 넷이나 있는 돌싱녀가 이런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이 남자가 셋째를 정신병원 보내고 첫째 둘째는 나가 살아버리고 셋째는 가출해버리고 넷째는 지금 맨날 우울하게 살고 있고 지옥 그 자체잖아요. 근데도 이 여자가 이 남자를 포기를 못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셋째에 대한 집착도 너무 끔찍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 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결혼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셋째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 셋째가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온 것도 이 남자 때문에 데려온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 남자가 너무 위험하니까. 자기가 보호받는 생각 안 드니까. 보통은 딸이 있는 가정에 재혼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 남자들이 조심해요. 왜냐면 여자니까. 딸도 내가 재혼한 여자의 딸도 여자기 때문에 조심하고 주의하고 거리를 두고 그게 정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 남자는 유난히 셋째한테 무슨 PC방도 같이 따라가고 계속 뭐 어디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딸이 무슨 남자친구 집에 데려오고 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뭐 딸하고 계속 막 셋째 딸이 막 계속 자기만 안 된다고 싸우고 셋째 딸이 유난히 이 남자분을 좀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좀 경계해서 이 남자분이 셋째 딸을 내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남자가 셋째 딸한테 정말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잘못된 뭔가 생각을 갖고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남자만 아니었으면은 셋째 딸이 그렇게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도 남자지만은 이 여자분도 내 친딸이잖아. 내 친딸이 그렇게 나가서 살고 있는데 찾아오진 않는다는 것도 이 여자분도 정상이 아니에요. 남자애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살아도 매번 걱정돼가지고 너 어디냐 너 이제 들어와라 그래도 부족할 판에 여자잖아요. 여자애 딸이 그렇게 나가 사는데 이 여자분이 찾을 생각을 안 해. 둘 다 문제가 극도로 많습니다. 최악의 부부
부부, 최악의 부부. 보통은 이혼 소유협회에 나오는 정말 심한 부부들 봤을 때 어느 한쪽은 불쌍하고 안타깝고 피해자같이 보이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 행실 부부 같은 경우는 둘 다 끼리끼리야. 분명히 이 부부가 재산분할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이 남자가 뭐 재산 많이 없을 거고, 재산분할할 때 또 엄청 심하게 또 싸울 거고, 거짓말 탐지기 할 때도 분명 또 심하게 싸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심하게 해놓고도 불구하고 또 많이 싸울 텐데 아직도 이혼 안 하고 보면은 또 같이 살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자분도 그냥 말로만 자식들 뭐 사랑하고 책임다 하지, 자녀들이 좀 밖에 나가고 셋째 딸도 갖추러 가는 게 이 여자분은 또 정말 뭐 부담이 덜하고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찾는 거지 않을까요? 이 남자랑 사는 것도 버거운데 딸들까지 케어할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안 찾는 것도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모성애가 많이 없고 이 남자랑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야. 자기 딸들 낳았긴 하지만은 케어하고 뭐 책임지고 이런 것보다도 이 남자랑 그냥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저는 이효선 교수님이 이 남자랑 사는 거랑 자식들이랑 사는 거랑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을 때 자식들 안 고르는 거 보고 아, 이 여자분은 모성애가 진짜 없다, 자식에 대한 소중함이 많이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분도 절대 위로나 동정받을 수 없는 게, 사람마다 여자분들마다 자기 취향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남자 취향, 이 여자의 취향이에요. 이 남자가 돌싱들 중에서도 건실하고 성실하고 차분하고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남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남자들하고 만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남자와 연애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이 남자와 이렇게 혼인신고까지 하고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의 강한 남자 취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남자 아니라 다른 남자 만나더라도 이 여자는 계속 이런 남자, 비슷한 남자 만날 거라 생각해요. 이 여자의 취향이 이런 남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것들이, 자녀들이 어리잖아요. 셋째 넷째가 또 어리잖아. 넷째는 중학생이고 아들도 아니고 딸이기 때문에 조심해요. 아들도 조심하는데 딸은 더 조심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 남자가 그렇게 학부모 상담도 가고 이랬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분이 좀 방치한 것도 있고, 이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본인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요. 무의도식으로 기생충처럼 이렇게 얹혀 살고 있는 건데, 집을 본인 나름대로 또 장악하고 싶어가지고 뭐라도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했겠죠 아마도.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양육했다 그런 말을 해요. 막내가 중학생인데 16살이면 중학교 3학년이구나. 막내가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자기가 양육을 했대. 여자는 돈 벌고. 개소리죠. 그러니까 염치가 없습니다. 창피한 걸 모르고 맨날 이 여자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결혼식 날부터 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했잖아요. 일주일 만에 막 가출하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막 외도하고. 이 남자가 외도한 것만 30-40번이 넘는데요. 수십 번 외도했다는 게 뭔 얘기겠어요. 이런 남자랑 외도했다는 게 일반적인 여자하고 뭐 진짜 바람 펴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막 이상한 짓거리 한 거예요. 술 먹고 여자 부르고 여자 있는 그런 데 다니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남자가 한 짓거리들이. 넷째 똑똑하던데요. 넷째가 너무 글씨도 이쁘고 잘 써요. 저는 이렇게 어린 친구가 똑똑하고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만큼 마음의 병이 심하다 보니까 속에 응어리가 많고 고민이 많아가지고 글을 잘 쓰는 거라 생각해요. 항상 막 생각이 많고 우울하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이면은 한창 아이돌 좋아하고 막 친구들하고 막 떡볶이 먹고 노래방 다니고, 노래방에서 막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놀고 그럴 때잖아요. 근데 이제 넷째가 그렇게 글 쓰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 보면은 우울한 거죠. 생각이 많고 철이 일찍 든 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마 지금도 뭐 이분들이 뭐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혼을 안 하실 텐데, 그 넷째가 좀 편지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 편지가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편지 쓴 걸 잘못했다고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넷째가 너무 착하다 보니까 쓴 편지가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둘이 결혼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 것 같아요.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여자분들이 뭐 남자들은 이런 환경에서 커가지고 강인해지는 게 좋아. 사는데 문제 별로 안 돼. 오히려 뭔가 생활력이 강해지고 좋을 수 있어. 반대로 여자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커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지잖아요. 그게 되게 손해를 봐요. 여성스러움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특히 엄마로 인해서 남자에 대한 편견이 생기잖아요. 남자에 대한 선입견. 남자는 원래 친아빠는 이 여자를 막 때렸대요. 폭력 남편이었대.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재혼한 이 남자는 맨날 툭하면 엄마랑 욕하고 심하게 욕하고 싸우고 물건 집어 던지고, 이 남자가 가전제품도 다 부셔버렸거든요. 물건 부셔버리고 화나면 집 나가버려가지고 돈 주고 여자 만나는 그런 데 가서 돈 써버리고 바람 피고, 심지어 그런 여자를 집에까지 데려가가지고 이 여자하고 같이 자는 방에서 빨개 벗고 그 짓거리 하다 걸리기까지 하고. 그게 넷째가 남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미지가 생겨버려요. 건강하고 듬직하고 올바른 아빠 밑에서 크면은 남자를 보는 기준이, 아 남자는 이런 남자, 이렇게 좋은 남자, 나도 결혼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게 생기는데, 이 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인간들을 보고 크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막 편견, 혐오 이런 게 생기면서 결혼을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괜히 막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힘들어지죠. 이게 엄청 잘못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이런 남자를 집에 들임으로 인해서 딸들의 인생이 상당히 나쁜 영향을 받은 거죠. 남자가 화풀이를 부인의 자식한테 하는 느낌이다 하시는데, 사실 이 남자가 미친 짓거리를 할 때 이 여자가 자기 친 딸들이잖아요. 보호를 해줘야 돼요. 야, 네가 뭔데 내 자식한테 그딴 얘기 하냐고 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 돼. 막아줘야 돼.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게 전혀 없어. 자기 자식에 대한 보호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남자가 이 여자분들 자식들을 함부로 하는 거고 막대하는 겁니다. 이제 집에 들어서 산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남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18년 동안 같이 산 이 딸을 무슨 권리로 병실병원에 집어넣고 그래요. 근데 그걸 또 동의하는 이 여자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오히려 셋째 딸 정신병원에 넣어둔다고 했을 때 이 새끼야 니나 쳐가라고, 니나 이 집에서 빨리 꺼지라고, 그게 맞는데 이 여자분은 이 남자분 말에 동의하고 셋째 딸을 정신병원에 그렇게 넣는 거에 동의를 한 거잖아요. 이 여자분이 무슨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딸은 분명히 만약에 이혼을 해가지고 이 남자가 그 집에 나가더라도 셋째 딸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미 나를 정신병원에 가는 거에 대해서, 정신병원에 가두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동의를 한 거 자체가 절대 신뢰를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서 내가 살고 말지 이런 집에 내가 들어와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리고 이 남자가 뭔가 사회성이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사람이라는 그 기본 자체도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막 남의 자식 얘기를 욕하고 하는 게 잘 쉽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재혼한 여자의 딸들이잖아요. 근데 그 딸들에 대해서 막 욕을 막 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 뭐 친구들, 뭐 상담가, 직접적으로 이 여자분한테까지도 막 욕을 하는 거 보면은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집이라면은, 이런 가정이라면은 아예 끊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가족을 끊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족들을 절연하는 거예요. 이런 엄마, 그리고 이런 새아빠 끊는 것도 내 인생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는 거지. 이런 가족들을 아예 절연하는 것도. 왜냐면 이런 가정 특징이 나중에 딸들이 성인 되면은 이 여자가 딸들한테 의지하고 막 그래요. 딸들의 발목을 잡아요. 이런 가정 특징이. 아예 연을 끊고 내 행복을 찾아서 가는 게,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나부터 행복해지고 나부터 여유를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걸로 조금 엄마를 도와주거나 하는 건 몰라도 엄마하고 같이 내가 좋아진다? 그건 불가능해요. 이 여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엄마나 이렇게 새아빠 같이 이런 사람을 내가 뭔가 같이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이런 막장 인생에 휘말리는 거예요. 정말 끊어내고 도망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환경으로부터. 아무리 못하더라도 이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보다는 조금은 낫거든. 되게 중요합니다. 내 행복부터 우선 챙기는 거. 이 방송 보고 친아빠가 애들 데려갔으면 하시는데, 여러분, 친아빠도 아마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막내가 그랬잖아요. 친아빠가 엄마를 많이 때렸대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 남자도 자기 엄마를 때릴까봐 이 남자 비위 맞춰주고 들어주고 한 거래요. 친아빠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가면 안 돼요. 넷째가 그렇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그런 거에 대한 공포심이 생길 정도라면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친아빠도. 친아빠만 아니었어도 이 남자가 엄마한테 함부로 할 때 넷째가 이 남자한테 막 뭐라 하고 할 거예요. 반항도 하고 들이대고,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욕하냐고 하면서. 근데 이제 친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보다 보니까 이 남자도 엄마 때릴까봐 넷째가 막 중재하려고 그러고 이 남자 감정 쓰레기통 되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서워서. 절대 친아빠도 좋은 사람이 아니다. 요새도 때리는 남자들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저도 요즘 같은 시대에 때리는 남자들이 있다는 게 기가 막히고 그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폭력,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과는 뒤도 보지 말고 이혼하라고. 외도보다도 더 나쁘게 보는 게 폭력이에요. 폭력. 제가 봤을 때 이 남자도 이미 물건들 다 부셔버리고 난리 났었잖아요. 경찰들도 올 정도로. TV도 던지고 밖에다가 집어 다 던졌대요. 선풍기, TV 막 이런 것들. 이 사람도 또 횟가다 돌면은 분명히 때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물건 던지기 시작이잖아요. 물건 그렇게 다 부수고 하는 거 보면은 되게 폭력적인 사람이란 거죠. 저는 살면서 뭘 던져본 적이 없어요. 그 TV 왜 던져? 그거 왜 던져? 셋째한테만 왜 그렇게 집착할까요? 그 자체가, 그게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이 남자가 정상이 아닙니다. 저도 제 주변에 자녀가 있는 돌싱분들하고 결혼하는 경우, 재혼하는 경우 진짜 조심하거든요. 혹여나 이제 예민한 친구들 상처 줄까봐, 오해를 줄까봐. 아예 싸움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상대예요. 내가 재혼하는 상대방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나를 받아들이기까지 참아내는 감정으로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 남자는 1년도 안 돼가지고 내 말 안 된다고 정신병원 보내고 이런 것 자체가, 이 남자가 진짜 그냥 정신 나간 짓거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하나 잘난 것도 없고 그냥 이 여자의 기본조 역할 말고는 하는 것도 없는 사람이 이 집 안에서 장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엄마라도 우리 편 들어주면 모르는데 엄마마저도 이 남자 편이나 들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다 도망가는 거죠. 첫째 둘째도 비슷했을 거라 봐요. 이 남자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웃긴 거지. 쥐가 뭔데? 이효선 교수님 말대로 누구신데요. 근데 엄마는 자꾸 이 남자 편을 들어. 그러니까 이 집구석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길 가다가 이런 남자가 따라오기만 해도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을 텐데 무섭고. 근데 이런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삽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이런 사람과 집이 넓지도 않잖아요. 근데 내가 같이 살아야 돼. 화장실은 어떻게 가고 샤워는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떻게 갈아입고 어떻게 불편해서 어떻게 삽니까? 너무 불편해. 지옥이야 지옥. 더군다나 정성적인 남자라면은 한창 예민할 나이에 여자들, 내가 재혼한 여자의 딸들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고 지켜주면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할 텐데 이 남자는 재혼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엄청 집착하고 관심 갖고 들이대고 그랬잖아요. 그 거리를 지키질 않았잖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딸들이 아예 관심도 안 갖고 딸들이 이제 가족으로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남자는 그런 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여자들, 그 딸들한테 들이대고 특히 셋째 딸은 막 같이 어디 데려가려고 그러고 딸들이 도망갈만 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남자는 자기가 계속 장악을 하고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서서히 그런 단계에 셋째 딸이 자꾸 반항하고 남자까지 집에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더 셋째 딸한테 감정이 상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뻐꾸기 새끼가 다른 알들을 다 밖으로 밀어버리고 태어난 새끼도 다 밖으로 밀어버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처럼 계속 그런 단계에 있는데 안 나가고 버팅기는 거야. 셋째 딸은 말을 안 듣고 반박하고 반항해. 그러니까 막 더 미워가지고 정신병원까지 보내고 이 여자가 편먹고 그런 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남자가 좋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남자를 집에 데리고 온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도. 이번에 행실부부 이 여자의 딸 4명 모두 다 불쌍해요. 다 똑같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의지할 곳도 없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도 못 받고 딸 4명 모두 다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저는 좀 우리나라 이런 지원금 같은 거 있잖아요. 전 국민한테 주는 그런 지원금 그런 거 말고 이런 보호가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해주는 특히 아이들 이런 환경에서 크는 아이들한테 좀 격리해서 분리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좀 잘 했으면 좋겠어. 모든 국민한테 막 10만원 20만원씩 주는 것보다도 그럴 돈으로 이미 좀 진짜 보호가 많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호선 교수님이 넷째 딸하고도 상담해줬잖아요. 넷째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의 인생을 살아라. 절대로 중지하지 마라. 이 사람들의 인생은 특히 네 엄마의 인생은 너의 엄마의 인생인 거고 너가 이 둘의 그 중지하거나 그러지 말고 너부터 행복해지려고 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예요. 자식이 뭐 부모 행복까지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게 맞죠. 자식의 힘듦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게 맞는데 부모가 오히려 이렇게 역전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부모 같지 않은 부모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자식이 부모를 좀 분리돼서 나부터 행복을 찾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라고 인간 같지 않은 부모를 뒀을 때 그 부모를 내가 도우려고 하는 순간 나까지 같이 지옥에 가는 거라서 정말 별개로 분리돼서 더 빨리 일찍 독립을 해가지고 나부터 행복을 찾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출연료를 딸들한테 주겠어. 딸들 한 명 한 명한테 특히 막내한테 많이 주고 셋째 넷째한테 많이 주고 첫째 둘째한테 이렇게 돈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돈 안 주고 딸들한테. 여러분 계속 동물을 전기가 흐르는 우리에 가둬놓고 계속 전기로 충격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물이 우리가 없어져도 본인을 가두는 울타리가 사라져도 계속 그 전기로 스트레스 받는 그거 익숙해져가지고 무기력해져서 탈출을 안 한대요. 감옥이 사라져도 나가질 않는데 계속 그런 학대를 받다 보면은 사람도 동물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밑에서 살다 보면은 행복하려는 의지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약간 침울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은 같이 있을 때 힘이 나고 밝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 같이 있는데 막 같이 처지고 막 사람 자체가 어둡고 그러면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부모 때문에 생기는 건데 안타까운 거죠. 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것도 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혜성 교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무료 상담 받아보라고 상담을 건의했는데 이혜성 교수님이 넷째를 상담하다 보니까 더 뭔가 울컥 하셔가지고 너네들 같은 인간들은 부부 자격도 없고 부모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라고 권유했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은 여자는 다른 남자 만나서 집에 들이지 말고 혼자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적어도 넷째가 독립할 때까지는 넷째가 성인
성인 될 때까지는 집에 들이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넷째가 성인 될 때까지는. 이제 이혼수녀 캠프가 아직 초반이고 다음 주에 다른 부부들 상담이랑 심리극도 하잖아요. 그리고 심리극 다음에 거짓말 탐지기 하고, 그리고 또 재산 분할 이런 거 하고 하는데, 이 이혼수녀 캠프에서 행실 부부는 매 순간 서로 엄청 싸울 거예요. 욕하고 저질스러운 패드립도 계속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장면도 나올 때마다 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가 왜 문자로 패드립을 그렇게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 여러분 셋째가 문자한 것도 보셨어요? 저 못 봤어요. 셋째가 문자로 패드립 했어요? 아, 저는 이 부부가 빨리 이혼해서 좀 넷째가 좀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부가 이혼하고 여자분이 다시 딸들 들어와서 딸 4명이랑 잘 사는 게, 그게 이제 넷째가 바라는 행복한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문자 남자한테 한 거예요? 아니면 여자한테 한 거예요? 셋째가 문자를 누구한테 한 거야? 저는 솔직히 이런 사람들 밑에서 크고 있는데 셋째도 착하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한테서 크는 성경이라면 셋째도 착한 거라 생각합니다. 아, 셋째가 남자한테 엄마 안부 울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셋째한테 패드립 듣는 이 남자도 오죽했으면 패드립 쳐먹었을까 싶기도 하고. 보통 자식벌 되는 애들한테 패드립 당하는 거 자체가 잘 안 생기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진짜 상상도 안 간다. 자식벌 되는 사람하고 그렇게 트러블 나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고. 셋째가 봤을 때는 인간 같지 않고 어른 같지 않았다는 거죠. 셋째가 그렇게 이 남자한테 패드립 날았다는 거는. 내 자식이 잘하든 못했든 동거나에 패대기 치고 그러면은 수갑 치고 합의 없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만약에 자식이 제일 우선될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애인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혼내더라도 그냥 혼내는 그 선이 있는데, 훈육이나 훈계 거기까지 할 수 있지만은 이 남자가 한 것처럼 패대기 그리고 훈계가 아니라 완전 그냥 쌍욕 그딴 짓거리 하면은 못 만나지. 같이 살 수가 없죠. 실제로 재혼가정, 자녀가 있는 재혼가정인 경우에 같이 살고 있는 남자나 여자가 내 자식들하고 트러블 났을 때 그때 문제가 커져가지고 또 이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녀가 있는 도시분들이 내 아이에 대해서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재혼한 남자, 재혼한 여자가 거의 학대 혹은 지나치게 심한 체벌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자녀를 선택하면서 이혼하는 경우가 되게 자주 흔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은 더군다나 셋째 딸이 아픈데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크게 수술해가지고 몸이 회복이 안 됐을 때였대요. 근데 이 남자가 셋째 딸한테 얼굴에다가 뭘 뿌렸다고 했나? 셋째 딸이 이 남자한테 뭘 뿌렸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셋째 딸을 이 남자가 가가지고 패대기 쳐버렸어. 저는 그 목격하는 순간 저도 눈 돌 것 같아요. 내 딸한테 그따위 짓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남자를 절대 그냥 안 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동영상이나 찍고 있고 진작에 깨졌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외로움을 못 견디는 여자라서 계속 이렇게 지옥같이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 이 남자가 라면을 이렇게 던져버렸는데 셋째 딸이 이 남자한테 얼굴에다가 음료수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셋째 딸 만날 때 소주 2병 마시고 갔다는 것 자체가 틀렸어. 어른 같아야 어른대로 하지. 남자 버릇인 것 같아요. 아내랑 대화할 때도 상관없다고 협박하고. 아니, 버릇이 아니라 진짜로 그 물건들 다 부숴요. 심하게 싸웠을 때는 집안에 있는 가전 물건들 다 부셔버렸더라고. 밖에다 던져버리고. 분명히 이제 심리극 할 때 이 남자 가정 환경 뭐 하면서 뭐 아빠가 뭐 그랬다 그런 거 얘기하겠지. 또 아빠한테 학대받은 얘기 아주 혐오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가 30대 40대가 됐는데도 옛날에 뭐 부모님한테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영향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비겁하고 비열하다 생각해요. 그거는 10대 20대 그때 끝나야지. 지금 나이가 중년인데 무슨 아직도 부모가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라 가지고 울면서 나도 그렇다고 그게 무슨 변명이 됩니까? 더 그러면 안 되지. 더 그러지 말았어야지. 제일 비열하고 비겁하다 생각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이 먹을만큼 처먹어놓고. 이 남자도 여자도 안 봐도 비디오라 가지고 심리극 할 때 분명히 서로 즙자면서 그럴 것 같아요. 불우했던 가정사 얘기하면서. 행실부부 거짓말 탐지기부터 얘기해볼게요, 여러분들. 여자 거짓말 탐지기 질문이 결혼 생활 동안 남자 문제 없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남자가 여자 핸드폰 봤었는데 소개팅 어플이 있었대요. 남자 문제 없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소개팅 어플까지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질문으로 했던 거죠. 남자 문제 없었다고 여자가 대답을 했는데 그 결과,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이 여자도 문제가 많아요. 이 여자도 남자랑 결혼 생활 중에 소개팅 어플을 왜 깔아? 아무리 이 남자가 바람피고 유흥 막 그렇게 해가고 돈 써가지고 여자 만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여자도 이 남자처럼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똑같은 인간이 되면 안 되지.
남자 문제가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 거짓으로 나왔어요. 이 여자가 지금 외벌이로 본인이 이제 돈을 벌고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런 신뢰가 깨지게 되면은 결혼 기간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남자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막장이지만 이 여자도 계속 밖에서 자기가 돈 번다면서 밖에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자 말로는 따로 만나거나 그런 적 없다고 변명했는데 모르지. 밖에서 이제 출퇴근하고 밖에서 일하고 할 때 밖에서 뭐 남자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거는 이 남자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했거든요. 이 여자가 남자한테 했던, 남자에게 물어봤던 거짓말 탐지기 질문이 24살 외도녀하고 성관계를 가졌냐 질문이었어요. 이 24살 외도녀는 이 여자의 첫째 딸하고 동갑입니다. 동갑. 이 여자의 첫째 딸도 24살인가 24살. 이 남자는 그 이 거짓말 탐지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외도녀하고 모텔까지는 갔지만 잠은 안 잤다. 내가 그때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거가 진실로 나왔어요. 모텔까지 가서 잤는데 진짜 잠만 잔 거야. 그게 진실로 나왔어. 오히려 이 여자는 지금 소개팅 어플 깔아가지고 뭐 남자 만났냐, 남자 문제 없었냐 그거 물어봤을 때 이 여자가 없었다고 한 건 거짓으로 나왔고, 이 남자가 모텔까지 가가지고 24살 외도녀랑 성관계를 가졌냐 이거에 대해서는 안 가졌다 말한 게 진실로 나왔어요. 반전이야 반전. 이 남자는 계속 당당해요. 나는 비록 그 여자랑 놀았을 뿐이지 성관계는 안 가졌다.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놀 때 노는 거다. 바람 피는 게 아니다. 엄청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돈 주고 여자랑 노는 거지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지 바람은 외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 개소리죠. 마치 남녀관계가 친구가 있다는 것처럼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라 생각합니다. 이 남자도 경제적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쥐뿔도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벌어온 돈으로 그렇게, 그러면 어떡해. 제가 이혼수녀 캠프를 자주 봐왔는데 이번에 양날의 변호사님이 이번처럼 분노하는 거 처음 봤어요. 되게 평정심을 갖고 차분하게 웃으면서 얘기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에 대해서는 경멸을 하면서 화를 내고 소리도 치지더라고. 재밌어요. 재밌었어. 아이를 폭행했고 외도를 했고 명의 도용에다가 유흥, 폭언 이런 것들을 다 한 남자이기 때문에 양날의 변호사님이 이 남자한테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위자료들 중에 가장 센 위자료였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이 외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성관계 안 했다. 유흥은 바람이라고 생각 안 한다. 돈 주고 노는 거일 뿐이다. 나는 성관계 안 하고 그 여자하고 대화하는 것만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되게 했던 얘기 중에 충격적인 얘기가 내가 이게 잘못인지 몰랐었다고. 이제 잘못인 거 알았으니까 안 걸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보통은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게 맞는데 이 남자는 안 걸리겠대. 사고방식이 일반 사람과 다릅니다. 이게 유책 배우자로 돼서 위자료까지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혼까지도 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변호사들이 얘기하는데도 이 남자는 제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안 걸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어. 되게 특이하죠? 이 남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딸들이랑 다 함께 살았었어요. 이 여자가. 근데 이 남자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딸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 여자도 문제가 많아요. 진짜 우리나라는 정조의 의무가 있어요. 법적으로 와이프가 아닌 다른 여자하고 성관계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돼요. 근데 이 남자 되게 특이한 게 본인이 어설프게 뭐 어디 굴러다니는 그런 잡다한 법지식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엄청 빠삭하게 알고 있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막 법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법적인 전문가들, 변호사분들이랑 그리고 조정위원장 그분들 앞에서 계속 자기가 이 사람이 법 얘기하니까 참 가소롭기도 하면서도 한심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 폭행, 셋째 폭행한 거 있잖아요. 셋째 폭행한 것도 이 남자는 반성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여자분이 중간 역할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셋째하고 잘 지내고 싶었는데 이 여자가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와이프한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세상에 이런 개논리 처음 봤어. 어떻게 이런 논리가 있어. 중간 역할 안 했고 본인이 셋째를 그렇게 폭력을 써놓고 바닥에다가 패대기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셋째가 다쳤어요. 원래도 몸이 안 좋았는데 셋째가 이 남자가 패대기 친 것 때문에 막 다쳤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가 말리지 못했거든요. 그거를 갖고 이 남자는 중간 역할 못했다면서 3천만 원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자 변호사분이 양날의 변호사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러면 지금 네가 말하는 대로라면은 애한테 보복한 거냐, 보복하면은 그렇게 패대기 쳐도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남자는 계속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셋째가 잘못했다, 셋째가 애 엄마한테 욕하고 셋째가 폭행까지 했다,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까지도 모욕적인 얘기를 했다, 그렇게 본인 셋째도 문제가 많으면서 그 셋째가 나한테 우리 엄마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울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괘씸하고 나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분노하게 됐다면서 계속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 남자가 요점을 못 잡고 있는 게 그냥 때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때린 거 네가 잘못한 거 인정하냐 그거 물어보는 건데 계속 이 남자는 계속 그냥 쓰자는 소리는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 잘못 인정하면은 독박을 쓴다고 해야 되나? 그게 진짜 이제 잘못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라고 이 남자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끝까지 계속 발뺌하려고 하면서 셋째 탓을 하려고 해요. 되게 치사하게도. 보통 뭔가 법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가 봐도 잘못이 100%야.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사과를 해도 부족할 판에 계속 이렇게 발뺌하고 끝까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뭔가 좀 그런 쪽으로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런 불법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외도에서 아까 외도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외도에 대해서도 이 남자가 외도한 것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여자도 약간 외도 비슷하게 완전 깔끔하지 않게 이 남자 친구 모텔방이었나? 거기를 이제 와인 갖고 들어갔었잖아요. 이 남자도 이 여자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장훈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남자가 100% 잘못하기만 했으면은 깔끔할 텐데 뭔가 이 여자도 책 잡힐 짓을 해가지고 다 뭔가 좀 애매하다고. 남자 변호사는 여자도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하면서 계속 이 남자의 잘못을 퉁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끼리끼리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도 남자 문제가 있고 이 남자는 뭐 여자 문제가 많고 끼리끼리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데 진짜 너무 막장이고 둘 다 별로야. 남자가 이 여자가 틈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했지만 결국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잘못하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아주 대놓고 인터뷰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 남자가 비록 이 여자가 이 남자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이지만 이 여자가 생각이 틈이 많고 흠이 많다 보니까 뻔뻔하게도 이 남자가 계속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논리로 계속 이 여자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혼하기로 했나요? 여자분 한다고 하던데 서로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혼하기로 했는데 최근 뭐 근황이다 뭐다 해가지고 나왔던 걸로는 아직 둘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라이브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은 안 했나봐요. 아무튼 이게 소액결제도 이 남자가 소액결제한 거에 대해서 명의도 해가지고 막 소액결제를 여러 번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여자랑 배달 음식 같이 먹은 거다. 실제로 여자가 그게 이제 그 소액결제인지 모르고 먹었는데 그게 여자도 같이 먹은 게 실제로 그게 있다 보니까 이 남자가 당당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명의도용이랑 소액결제 이 자체도 다 잘못된 거거든요. 본인 돈으로 지 핸드폰으로 지가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사기를 명의도용을 해. 그러니까 계속 이 남자가 변명하고 그러니까 위자료 3,000원으로 줄이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남자는 계속 당당하게 너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뻔뻔하게 잘못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도 위자료 나는 절대 3,000 못 준다고 3,000도 너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양날의 변호사님이 정말 화를 내거든요. 방송이라 지금 좋게 하는 거지 만약에 재판이었으면은 내가 너랑 끝까지 간다고 끝까지 가서 5,000도 받아낸다고 이렇게 진짜 세게 얘기합니다. 저는 양날의 변호사님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자기 감정적인 모습 보여준 거 처음 봤어요. 표정이 다르시네. 표정이. 양날의 변호사님도 되게 좀 미인이시잖아요. 근데 양날의 변호사님이 이렇게까지 막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이 남자분한테 화를 내는 거 처음 봤어요. 보통 이렇게 변호사님이 화를 내면은 상식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주눅이 들거나 내가 진짜 뭔가 실수했나 잘못했나 그럴 만도 하잖아요. 이 남자는 기죽지도 않아요. 양날의 변호사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데 이 남자는 아니 어른이라 해가지고 상처 안 받는 거 아니라고 셋째 때문에 나도 상처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또 당당하게 또 얘기합니다. 셋째 탓을 하면서. 근데 양날의 변호사님은 또 그거 듣고 기가 막혀서 상처받으면 폭행해도 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 나는 그 셋째가 먼저 내 얼굴에 물을 뿌렸기 때문에 내 얼굴에다가 이제 음료수 같은 거 뿌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한 거라고 하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도 이제 법적으로 전문가 아니지만은 물 뿌린 거랑 직접적으로 이제 그 사람 몸에 손을 대가지고 바닥에 내팽개치는 거랑은 같지가 않아요. 너 물 뿌렸으니까 내가 너 주먹으로 네 면상에다가 주먹을 꽂아도 돼.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물 뿌렸다 해가지고 다치지 않았잖아요. 얼굴에 물 맞았다 해서 다치지 않았잖아. 근데 이 남자가 그 셋째를 봐봐가지고 바닥에다가 내팽개쳐버린 거는 진단서가 나올 정도로 크게 다치는 거니까 이 남자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잘못한 건데 계속 이 남자는 변호사들 앞에서도 계속 뭐 지 잘났다고 당당하니까 이렇게까지 무식할 수가 있나. 기가 막혔습니다. 계속 이 남자가 뻔뻔하게 기싸움하고 지 할 말하면서 당당하니까 가만히 계시던 늘 항상 가만히 있었던 조정위원장님이 당신 토도하지 말고 아무리 아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때리면 처벌받는다. 이거는 무조건 처벌받는 거다. 남자는 계속 이 남자가 쌍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정위원장님이 이유 불문하고 당신이 지금 애한테 한 폭력은 무조건 벌받아야 될 정도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조정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되게 좀
좀 속 시원했어요. 이 남자가 계속 위자료 청구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정위원장님이 단칼에 토다지 말라고 해서 딱 끊어버리더라고. 이 명의도용에 대해서, 나는 명의도용이 이 여자도 같이 배달음식 시켜먹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잘못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자료 3천만 원도 너무 과하다. 2,500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여자도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셋째 딸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도 전혀 없고, 더군다나 이제 정말 분명히 100% 잘못한 그런 명의도용이나 이런 것들, 외도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자는 이제로 2,500만 원이 아니라 나는 3,000만 원 받아야겠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500만 원 차이잖아요. 500만 원 차이. 여기서 서로 감정이 이제 딱 생긴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태도나 행동보다도 이 돈 500만 원 차이, 여기서 서로 감정이 확 상하는 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 남자가 계속 이 여자한테 도발합니다. 증거 있냐고 하면서. 증거 갖고 오라고. 녹취했냐고. 녹취했으면 녹취한 거 갖고 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딱 전형적인 범죄 저지르고 발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야. 그리고 여자가 외벌이로 밖에서 경제활동을 했잖아요. 무슨 일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여자가 이제 밖에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도 이 남자가 여자가 경제활동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커녕 여자가 밖으로 나돌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자가 돈 벌어오고 밖에서 돈 벌어오고 그런 게, 여자가 아이들은 돌보지 않고 밖에서 나돌았대. 그러면서 애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용돈 주고 말로 품는 걸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뻔뻔하게도. 이 여자가 애들한테 신경 안 쓰고 애들한테 해준다고 해봐야 그냥 잠깐 말하는 정도, 그리고 용돈 지어주는 정도, 그 정도인데, 이 남자는 애들 키울 때는 그런 걸로 이제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뻔뻔하게도 첫째 둘째 다 나가게 만들었고, 셋째도 결국엔 가출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남자가 패대기 치는 바람에. 넷째도 이 남자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울하게 살고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짜 아이 육아나 아이 교육에 있어서는 완전 진짜 최악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뻔뻔하게 하니까 양날의 변호사님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애를 때리냐면서 화를 냅니다. 내 애도 아니고 그 어린애, 이 여자분의 딸을, 내 자식도 아닌데 그 딸한테 손찌검하고 패대기 치는 사람이 무슨 그런 얘기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죠. 남자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속 이제 지 얘기만 하면서 당당하고 이러니까 양날의 변호사님도 너무 이게 또 길어질 것 같고, 어차피 이거는 그냥 이제 가상의 그거잖아요. 가상법정. 양날의 변호사님이 이 여자분한테 남자가 답이 없다 보니까 위자료 2,500 하는 거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요. 이 남자 설득이 안 되니까. 반성은 1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도 양날의 변호사님이 그렇게 제안하니까 알겠다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2,500으로 이렇게 합의가 됩니다. 이제 재산 분할 얘기를 해야 돼요. 재산 분할.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위자료 얘기였고, 이제 재산 분할. 여기 재산 분할에서 제가 좀 놀랬던 게, 여자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 1,700이거든요. 폰 관련해가지고 이 남자가 돈 쓴 거 800, 그리고 예식장 비용 700, 그리고 나머지는 유흥비에 들어간 비용이 나머지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남자가 누구 돈으로, 무슨 돈으로 그렇게 여자 불러서 놀고,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부르고 무슨 돈으로 그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 돈으로 했던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합해가지고 1,700을 차용증까지 썼고 이 여자가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 남자가 돈도 없는데 여자가 벌어온 돈으로 그렇게 돈을 유흥비까지 썼다는 게, 뭐 이런 콩가루 집이 다 있나 싶었어. 이게 말이 되나. 남자 변호사분이 이 남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부부는 공동재산 아니라고. 각자 각각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도 사실 이번에 이혼수역회부 보기 전까지는 부부는 공동재산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각각의 재산. 원래는 이 차용증 쓴 것처럼 예식비를 여자한테 7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주기로 했었어요. 차용증까지 썼으니까. 근데 이 남자가 또 말을 바꿉니다. 결혼식 같이 했으니까 반반이래요. 700만 원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말을 또 왜 바꿔? 조정하니까. 그리고 차용증을 쓴 이유도, 여자분 자녀들 있잖아요. 여자분 첫째 딸, 둘째 딸, 이 딸들이 이 남자가 싫었대요. 이 남자가 싫어가지고 이 남자 만나는 거 반대했었는데,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남자가 어쩔 수 없이 딸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차용증 억지로 쓴 거라고 막 얘기하더라고. 저는 이 남자가 반성하는 게 1도 없고 너무 정말 끔찍한 빌런이라 생각합니다. 미안함도 1도 없고. 그래서 이 남자가 억지 부리고 또 이렇게 하니까 여자분이 그럼 1,400으로 해주겠다. 그래, 그럼 예식장 비용 그래 같이 썼다 치고, 예식장 비용 이렇게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1,400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1,400 내놔라. 1,400 재산분할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1,400도 많대. 700에서 800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데 1,400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돈이 지금 위자료가 아니에요. 재산분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분할이 1억도 아니고 1,700 이거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40대인 분들이.
진짜 딱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축을 한다거나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진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가정. 벌면 다행이야. 이 남자는 오히려 이 여자를 신용을 망가뜨릴 정도로 막 살았으니까 미래가 없죠. 미래가. 본인이 줘야 될 돈이 분명히 있고 차용증까지 있는데도 계속 이 남자는 발뺌하면서 돈을 계속 깎으려고 해요. 여자 변호사 양나래 씨가, 양나래 님이 너무 이 남자가 건방지고 괘씸하니까 그 남자분한테 너가 그런 식의 논리를 하면은 우리도 하나하나 다 따져볼 수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너의 뭐 시동생? 이사하고 이사 비용, 그리고 뭐 시어머니한테 들어간 비용들 이런 것들 다 따지면은 우리도 그쪽한테 받아낼 돈이 더 크다 얘기하니까 이 남자 하는 말이 민사 걸라고. 부동산이 받은 거지 내가 받은 게 아니다. 여자분이 분명히, 여자분은 남자분이 같이 가서 계약하자 해서 계약한 거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그렇게 한 거라고 했는데 이 남자는, 그리고 이 여자가 이 남자가 갚겠다고까지 했었다고 말을 했어요. 돈들에 대해서. 근데 남자는 계속 계약은 같이 가서 한 게 맞는데 갚겠다고 한 거 증거 있냐고 또 이렇게 발뺌합니다. 민사 걸려요.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기껏 도와줬더니 막상 돈 갚으라고 하니까 증거 있냐고 하면서 완전 대놓고 뻔뻔하게 발뺌해요. 여자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그 1000만원 조정하는 것도 나는 불만이다. 800으로 쇼부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나래 변호사님이 처분문서 효력을 뒤집는 거는 소송에서도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1000만원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계속 남자는 인정하지 않고 안 된다. 1000만원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제 듣다 보면 지치잖아요. 이 남자가 방송에서는 더 심하게 계속 막 절대 안 된다고. 자기는 그렇게 못 준다고. 자기 입장에서 변호를 하고, 우리 남자 변호사가 이제 이 남자 변호해 준 게 아니라 남자가 계속 변명하고 못 준다 그러고 여자도 잘못했다 그러고 계속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끝도 없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정위원장님이 나서가지고 너 지금 돈 있냐고. 지금 현재 줄 돈 있냐? 만약에 지금 네가 바로 여자한테 돈을 900만원 준다고 하면은 그럼 900으로 하겠다. 전국을 찌릅니다. 근데 이제 남자가 돈이 없잖아요. 쥐뿔도 돈도 없지. 뭐 돈이 뭐 얼마 있겠어. 100만원도 없겠죠. 지금 바로 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 조정위원장님이 지금 바로 줄 돈도 없고 돈도 못 주면서 금액을 깎자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그게 딱 이제 정리를 해요. 여기서 서정훈 씨도 그렇고 다들 진짜 완전 속 시원해가지고 조정위원장님이 괜히 조정위원장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조정위원장님이 지금 이제 바로 지급을 못하는 거라면은 위자료는 2,500만원, 아까 정해진 대로 2,500만원하고 채무금에 800, 900 이렇게 깎으려고 할 게 아니라 1,000만원으로 결정해라. 이게 딱 정리를 해주거든요. 말라면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위자료 2,500 그리고 재산분할 1,000만원. 이 변호사들 상담 받기 직전에 이 남자가 여자분이랑 같이 방 쓰는 숙소 안에서 그 직전에 전화통화를 하거든요. 이 남자 어머니하고. 남자 엄마하고 전화통화 하는데 남자 엄마도 막 이 남자한테 여자랑 빨리 이혼하라 그러고 난리를 쳐요. 자기 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심각한지를 전혀 모르고 이 남자의 어머니도 여자 탓만 하더라고. 걔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 뭐 어쩌다 하면서 이혼하라고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데, 아무튼 그런 장면도 보기가 불편했지만 더 불편했던 거는 전화통화를 끊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얘기해가지고 이 여자가 다 들었거든요. 이 남자 엄마랑 통화하는 내용을.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다가오더니 손 달라고 하면서 손 줘봐 하더니 손 잡고 용인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고마울 때는 고맙다고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했다고 하면서 안아줄 테니까 나한테 안기라고 하면서 또 안더라고.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여자도 정상이 아니다. 이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기괴하고 이상한 사람끼리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어. 그래놓고 이제 조정할 때 돈 몇백만원, 100만원, 200만원 그걸로 주네 못 주네 하면서 감정 싸움 하더니 결국에는 여자가 이혼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남자가 먼저 이혼하겠다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그 다음에 이혼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미래가 없는 그런 관계라 생각해요. 남자는 끝까지 여자 눈빛이랑 여자가 말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똑같은 상황 날 것 같다면서 이혼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반성은 없어요. 셋째 딸에 대한 미안함이나 여자의 신용을 망가뜨린 거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들 전혀 반성은 하나도 없고 마지막에 하는 말도 여자 눈빛이랑 여자가 이제 말하고 하는 거 보니까 똑같은 상황 날 것 같아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게 끝까지 행실부부 이 남자 다 왔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지금 뭐 현재는 이혼을 안 하고 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야 끼리끼리니까 그렇게 산다 치더라도 이 부부랑 같이 살고 있는 넷째 있잖아요. 참 넷째가 빨리 첫째 둘째 딸들이 좀 도와줘서라도 좀 넷째가 이 부부들로부터
부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있는 부부들 중에서는 이웃수녀 캠프에서 자녀가 있는 부부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부부들 중에서는 가장 최악이었고, 역대 최악은 리와인드 부부. 리와인드 부부는 자녀가 없으니까 이번에 18기가 참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악 중에서도 최악. 자매끼리 뭉쳐 사는 게 좋지. 자매끼리 뭉쳐 살아야죠. 이런 행실부부 같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식들이 빨리 부모를 손절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야말로. 자녀가 있는 도식분들이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재혼을 서두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정말 도식분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최악의 저는 실수라 생각합니다. 최악의 잘못.